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수입니다. 이번에 9월 모의평가 생활관리 잘 보셨나요? 아마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사실 6월보다 엄청 어려운 느낌이었냐 그러면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어려움은 아니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쉬운 모의고사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특히 이 문제 유형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소위 말하는 그냥 외워서 푸는 문제들, 그냥 여러분들에게 쌤이 지금까지 뭐 저스티스라든지 기출의 메타라든지 킬더킬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달드린 내용들을 꾸준하게 잘 받아 먹어 오셨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외워서 푸는 문제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이따 해설하면서도 보겠지만 소위 일반적으로 킬러 주제라고 여겨지는 뭐 해외 원조라든지 혹은 환경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다만 소위 독해 문제라는 것들이 약간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보통 생윤에서 독해 문제라고 그러면 굉장히 쉬운 유형들 그냥 거의 읽으면 거의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로 나왔었는데 이번 9월 평가원에서 평가원이 한번 선보여준 그런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킬러 주제 같은 것들을 킬러 주제로 기본적으로 어려운 선지로 끌고 가되 그 킬러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의 제시문에다가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숨겨놓는 거지. 심지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오는 기출문제에서 배웠거나 수특수안에도 안 나와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문 안에다가 숨겨놓고 그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선지를 내는 걸 통해 가지고 난이도를 확 끌어올리는. 그래서 특히 약간 국어적인 실력이 약간 부족한 친구들, 글을 읽는데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낚일 법한 그런 내용들을 이번 시험에서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쌤이 천천히 문제를 풀어오면서 해설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약간 그 양극화가 좀 일어나는 그런 모의고사였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쌤 충분히 할 만했어요. 내용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던데요. 읽고 푸니까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멘탈이 완전 나가버렸다. 대체 배운 적도 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번 생활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번 9월 평가원 생활관리를 통해 가지고 수능에도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출제 방식이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게 된다면 제시문을 독해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보통 뭐 롤 쓰면은 롤, 뭐 칸트면은 칸 이렇게 적어놓고 대충 그냥 단어만 슥슥 보면서 그냥 문제로 들어가도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면은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 문제들, 앞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은 여러분이 제시문을 찐으로 이 칸트의 입장에서 뭐 롤스의 입장에서 혹은 뭐 누군가의 입장에서 이 사상가의 기본적인 논리에 대한 이해는 좀 담은 상태에서 제시문을 읽으면서 대충 이런 내용도 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거너라는 거를 이해하고 선지로 내려가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9월 평가원에서 다량 출제가 됐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이고 그런 문제 유형들이랑 관련해 가지고 이제 9월 평가원 문제를 한번 보면서 쌤이랑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롤스나 칸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읽으면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옳은 방향이구나라는 걸 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오면서 같이 한번 읽어 나가보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 독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주 완벽한 뭐 하나의 기가 막힌 공략법 이런 건 개인적으로 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는 국어 영역인데 이 국어 영역에서 나오는 독서 문제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 거야. 다만 그 독서 문제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칸트든 롤스든 싱어든 벤담이든 이런 사람들의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어서 그 기초 지식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독해를 좀 빡세게 해가지고 선지를 풀어낸 그런 일종의 응용형 문제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나씩 보면서 한번 해설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일단 1번부터 한번 쭉 가볼게요. 가에서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았죠. 윤리학은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 규범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그 근거가 되는 보편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누가 봐도 그냥 이론 규범 윤리학의 내용이잖아. 이론 규범 윤리학 적어주면 되고 윤리학은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도덕 현상을 조사하고 그냥 여러 문화권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도덕 현상들이 있어. 이걸 아주 객관적으로 기술을 해. 기술 윤리학이죠. 특히 인과관계 같은 걸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과학의 영향을 받은 기술 윤리학 바로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1번 이론 규범 윤리학. 특정 사회의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면 이론 규범 윤리학이 아니지. 이론 규범 윤리학은 원래 가치 판단을 하는 친구들이고 가치 중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사회의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기술 윤리학에 해당되는 거지. 이론 규범 윤리학은 아니다. 2번 이론규범 윤리학, 도덕 행위를 정당화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거. 이거 이론규범 윤리학이 맨날 하는 거 맞거든. 우리가 도덕적 행위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정당화가 되는가, 어느 부분에서 도덕적 가치가 나오는가, 그런 도덕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도덕 원리라는 건 무엇인가, 그거를 체계화시킨 게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론규범 윤리학이 하는 일 맞고요. 3번 기술 윤리학, 도덕 명제의 논리 구조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거. 아시다시피 논리론과 의미론 이렇게 해가지고 메타 윤리학의 영역이죠. 메타 윤리학이라고 잡아주셔야 되겠고. 4번 기술 윤리학, 도덕 이론을 적용하여 실체적인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실천규범 윤리학이죠. 그렇죠? 도덕 윤리를
도덕 원리를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 실천규범윤리학의 영역이고 5번 가와나 이론규범윤리학과 기술윤리학 도덕 관행을 경험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거 이게 사회과학이랑 관련이 있다고 경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이론적으로 데이터 기반에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거 과학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찾아내는 거 이런 거 다 기술윤리학이 하고 있는 거지 가치 중립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론 규범 윤리학이 하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랑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이론 규범 윤리학은 탈락이고 기술 윤리학이 하는 일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은 답이 2번인 거 크게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1번 문제는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2번부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요거 하버마스 문제 여러분들 중에서 틀린 친구들 꽤 많았는데 요거는 이제 꼼꼼하게 한번 보면서 쌤이 지금까지 하버마스랑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알려준 내용 그리고 여기 독해를 통해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내용들을 살짝 버무려 가면서 쌤이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의사소통 행위에서 타당성 주장은 한 발언의 타당성을 위한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자들은 어느 행위와 함께 상황에 따라 진리성 주장, 정당성 주장, 진실성 주장으로 이루어진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다. 쌤이 사실 이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타당성 주장이라는 단어도 하버마스 입장에서 나오면은 내 주장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뭐 이 정도로 쌤이 설명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담화 과정에서 발언자가 지켜야 될 조건이라고 쌤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진리성이라는 거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에 기반한 것일 것, 참에 기반할 것인 것, 너무 지나친 논리적 모순 같은 게 내 말에 없을 것, 이게 첫 번째고 정당성 주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회적인 규범이나 맥락 같은 걸 따라가고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고 기본적인 사회적 규범이나 윤리적인 규칙, 뭐 토론장에서의 규칙, 뭐 욕하지 말라, 패드립 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켜주는 걸 정당성이라고 표현하고 진실성은 이제 거짓말을 안 하는 걸 진실성 주장, 진실성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대충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의사소통 행위를 할 때 그 담론장에서 우리가 의사소통 행위를 할 때 타당성 주장이라는 거는 내 발언이 내가 하고 있는 발언이 있잖아. 타당성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잖아. 담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어떤 거에 대한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야, 내 발언은 타당한 주장이 맞아. 네 발언이 약간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내 말은 맞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타당성 주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타당성 주장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타당해. 내 말이 타당하니까 내 말대로 좀 가주면 안 되겠어? 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에서 타당성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타당성 주장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리성 주장, 정당성 주장, 진실성 주장 같은 것들이 일종의 언어 행위와 함께 인정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행위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말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진리성 주장, 정당성 주장, 진실성 주장으로 이루어진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맞아. 왜 그런지 알아? 내 말은 지금 되게 진리에 가깝고 논리적인 모순 같은 게 따로 있지는 않고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정당하고 윤리적 규범이나 맥락을 지켜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발언이고 진실에 나는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 너희 이거 거짓을 말하거나 뭐 속일 의도는 없어.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타당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내 말이 왜 맞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건들을 얘기할 때 이런 조건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청자는 듣는 사람은 화자, 말하는 사람의 타당성 주장을 수용할 수도 있고 네 말 들어보니까 맞네. 네 말이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 주장에 대해서 타당한 것 같아. 네가 하고 있는 말이 참에 근거하면서도 윤리적 규범을 만족시키면서도 진실하게 이루어진 주장인 것 같아 라고 받아들여주면 이제 이 사람이 설득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닌데? 너 진실로 말하는 것 같지가 않고 너 진리에 가까운 실제 현실에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모로 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혹은 판단을 보류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담론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쌤이 해설을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서로 이렇게 타당성 주장이란 걸 하는 과정에서 야,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있으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걸 좀 인정해줘봐. 그렇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판단을 보류할 수도 있다. 그냥 담론장에서 이루어지는 흔한 뭐 재반박, 어떤 논리적 토론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1번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견해를 비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당연하지. 이건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버마스 입장에서 담론 참여자는 서로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논박하고 막 비판하고 반박하고 이런 과정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설득해가지고 변화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 소위 말하는 행위 계획을 조정한다든지 나의 이익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었거든요. 이번 발언의 진실성은 의사소통 행위에 의한 합의에서 도출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발언의 진실성이라는 거의 뜻을 알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될 수밖에 없어. 발언의 진실성이라는 거 쌤이 기존에 힐더킬러라든지 기출의 메타 같은 데서 알려줘가지고 들었던 친구들은 알 거야. 진실성이라는 게 방금 무슨 얘기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솔직하게 말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 이 진실성이라는 게 의사소통 행위에 의한 합의에서 도출된다라고 표현하면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발언의 진실성, 상대방을 속이지 않겠다는 의도가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면은 인정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지. 우리가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의 진실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이 사람의 진실성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계속 관찰하면서 이 사람이 행동과 말이 다르진 않은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라든지,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랑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은지, 그런 거를 그 사람의 행위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언어적 발언 같은 것들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진실성을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합의가 되면은 진실성이 그냥 타당하게 인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이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결국 그 사람의 말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계속 관찰하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인 거지. 합의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진실하지 않은 게 진실해지고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 이 진실성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 상대방을 속이지 않겠다는 일종의 의도거든요. 그 의도를 알아내려면 그 사람의 말을 봐야 되는 거지. 아, 이 사람은 진실한 거야 라고 합의하면 그게 합의가 되는 거냐는 거지. 그런 맥락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좀 이상한데? 이 사람이 숨기지 않고 자기의 의도를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속성이 의사소통 행위에서 합의 때문에 도출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거 날려줄 수 있는 선지라는 거지. 3번 이상적 담론은 선호가 일치하는 참여자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아닌 거 알잖아. 선호가 일치하지 않는 참여자들이 그 선호를 좀 일치시켜 보기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상호 주관적인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만의 주관이 아니라 나만의 고립된 주관이 아니라 우리의 다 같은 주관, 말하자면 만장일치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게 원래 담론이란 말이야. 선호가 이미 일치하면 사실 어때요? 담론을 할 필요가 없지. 이미 의견이 다 똑같은데 굳이 담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오히려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선호들을 좀 조정하고 서로의 행위 계획들을 좀 조정하고 양보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논박하고 좀 더 옳은 방향으로 더 타당한 주장을 찾아 나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담론을 하는 거지. 선호가 일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여기까지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선호가 일치하지 않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담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4번 이상적 담론 규칙은 공론장 외부의 개입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이거는 아마 쌤이랑 같이 기출의 메타나 킬더킬러 봤던 친구들, 킬더킬러에는 따로 언급은 안 했던 것 같고 기출의 메타라든지 저스티스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아마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버마우스가 맨날 얘기를 할 때 이 담론장에 내적, 외적 강제라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담론장 내부에서도 서로 강제하면 안 되고요. 외부로부터도 부당한 개입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돼.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운 발언의 기회나 자유를 보장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장 외부의 개입에 의해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담론 규칙 같은 것들이 외부에서 간섭을 받거나 강제를 받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5번 이상적 담론에서 제기된 주관적 견해는 양심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이상적 담론에서 제기된 주관적 견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주관적인 견해를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양심적으로 발언했다라는 얘기만 딱 나오면은 그게 바로 정당화되냐? 주관적 견해가 정당화가 되려면 양심 때문에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는 판정을 받으려면 합의에 기반해 가지고 정당화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아 이게 맞구나, 이게 타당한 게 맞구나라고 합의를 해줄 때 그때 정당화가 되는 거지. 이 주관적 견해라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우리가 따를 만한 규칙이다라는 걸로 인정받으려면은 합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양심적으로 말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정당화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잡아주시면 하버마스의 일반적인 내용들만 기억하고 있어도 풀 수 있는 선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내용에 해당되는 이 제시문 내용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여러분들이 이 진실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2번 선지도 별로 안 헷갈렸을 것 같고 1번 선지가 너무 뻔한 정답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틀리는 거는 조금 실망스럽긴 한 것 같아. 만약에 하버마스를 쌤이랑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요거는 하버마스 복습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틀렸다면은 이렇게 자꾸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3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큰 도가 사라지니 인의가 생기고 이거 굉장히 전형적인 제시문이잖아. 쌤이랑 진짜 많이 봤던 제시문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큰 도가 사라지니까 인의가 생긴다. 이렇게 딱 해버리는 순간 끝난 거야. 도가지. 유교를 비판하는 도가란 말이야. 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유교다. 이거는 이제 무지성으로 진짜 문제 푸는 거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도가 없어지니까 뭔가 커다란 원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이 이런 도의 원리를 까먹어 버리니까 인의 같은 인위적인 규칙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엉망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딱 도가가 전형적으로 유교를 깔 때 쓰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유교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 인의를 추구하는 것이 곧 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유교인 거고 유교 입장에서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은 인의를 통해서 도덕적 수양을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없으니까 이게 사라지니까 이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유교 입장에서. 도가 입장에서 오히려 제대로 된 길을 보지 못하니 깨달음을 잃어버리니까 인의 같은 이상한 인위적인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이렇게 유교를 비판하는 그런 맥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나오자 큰 거짓이 있다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인위적인 지혜를 당연히 얘기하는 거겠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의 원리를 깨닫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막 계속 인위적인 개념들을 만들고 인의 같은 걸 만들어내는 공자 맹자 같은 놈들이 생기니까 자꾸 거짓말도 하게 되고 점점 더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도는 항상 하는 것이 없지만 도의 원리라는 거는 그 자체로 인위적으로 뭘 하진 않지만 또 되지 못하는 것도 없어. 세상 만물을 품을 수 있고 세상 만물을 다 잘 돌아가게 만들 수 있고 그냥 도의 원리를 따라가면 만물은 저절로 잘 변화가 되면서 잘 돌아갈 건데 자꾸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인위적인 개념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 도의 원리를 벗어나려고 그러는 공자 맹자 같은 놈들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뛰어난 선비라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 도의 원리를 따를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선비라는 단어는 보통 유교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쓰는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도 유교가 쓰는 이상적 인간상을 들어가지고 유교를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니네가 말하는 선비는 인위적인 개념들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놈들이야? 나는 그런 놈들 선비라고 안 봐. 진짜 제대로 된 선비라면은 내가 말하는 도의 원리에 따르겠지. 이런 느낌으로 유교를 비꼬면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문장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본성이 선하고 천하에는 도가 있다. 그러나 배부로 본성이 선하다는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이거 보면 딱 봐도 누구 생각이 나야 되겠어. 본성이 선하다라고 대놓고 얘기한 사람은 딱 맹자란 말이지. 성선설을 주장한 천하에는 도가 있다. 천하에는 도가 있다라는 표현도 이게 유교 사상에서도 도를 추구한다, 도가 있다 이런 표현 할 수 있거든요.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고 도덕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도 되는 거고 일종의 유교식의 도덕적 깨달음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면서 가르침이 없다면 백성은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된다. 그냥 배부르고 편안하기만 하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백성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돼. 본성의 선함을 제대로 끄집어낼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성인이 이를 걱정해서 인륜이란 걸 만든 거지.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란 뜻입니다. 유교가 맨날 쓰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백성에게 가르칠 것을 명하였다라는 식으로 유교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정확히는 맹자 같은 사람이 할 법한 얘기겠죠. 1번 도가 오륜의 도를 행하여 도덕 공동체를 완성해야 된다. 오륜이라는 거 기억납니까? 유교 입장에서 얘기하는 개념이죠. 소위 삼강오륜이라 그래가지고 기억나? 부부붕장군 이렇게 얘기했던 거 부자유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쭉 정리했던 거 그 내용들 유교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이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도가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기억나요? 부부붕장군 이렇게 쌤이 적었던 거. 오륜 부부붕 내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부부붕장군 이렇게 올라가라고.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이런 것들 오륜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좀 외워두시길 바라고 이게 유교에서 쓰는 인간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다. 인륜이랑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어쨌든 오륜의 도를 행해서 도덕 공동체 완성하는 건 도가가 전혀 아니고 유교에서 하는 주장이니까 바로 탈락 잡아주시면 되겠고 삶의 고통을 끊기 위해서 도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륜의 도 이런 개념 얘기하면 인위적이라고 싫어합니다. 2번 도가 삶의 고통을 끊기 위해 영기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건 대놓고 불교잖아. 그지? 영기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무한한 윤회라는 고통의 수레바퀴를 끊어야 돼. 이거 불교 입장이고. 3번 유교 무위의 도에 따라 지혜를 버리고 덕을 실현해야 된다. 이거 도가가 하는 얘기죠. 그렇죠? 무위 자연 이런 얘기 하는 거. 인위적인 건 절대 안 돼. 이런 얘기 유교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가가 하는 얘기고 지혜를 버려야 된다. 이런 것도 다 인위적인 그런 개념들을 버리자는 얘기 하는 것도 다 도가에 해당되고 덕을 실현하는 거는 뭐 유교든 불교든 도가든 다 하는 얘기지만 앞에 내용이 전형적인 도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유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4번 유교 본성을 함양하고 이거 지금 양성이라는 단어로 돼 있는데 본성을 함양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본성이라는 게 원래 괜찮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사실 여기까지는 도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얘기긴 합니다. 도가는 이제 우리의 본성이 도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본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 얘기는 도가도 하는 얘기고 유교도 할 수 있는 얘기야. 유교 중에 특히 공자 맹자 같은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본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본성을 함양해라라는 표현 당연히 쓸 수 있고 대신에 인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라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교 얘기인 거죠. 그럼 4번이 정답이겠네. 유교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 인의라는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당연히 우리의 최고 목적이다. 5번 도가랑 유교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이거 한자 뭐일 것 같아요? 이거 재물입니다. 기억나세요? 모든 거를 차별하지 말고 완벽하게 평등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게 한자를 못 읽어도 크게 상관없고 보통 유교는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완벽하게 평등하게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도가가 그런 얘기를 맨날 하지. 분별하지 마, 차별하지 마, 모든 걸 다 평등하게 봐야 돼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 건 도가지 유교 입장이 아니니까 유교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재물 정도까지는 한자 좀 외워두는 걸 추천합니다. 앞에 제자는 좀 어렵다고 해도 이 물자는 되게 유명한 물자잖아. 사물할 때 물자, 물건할 때 물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외워두시고 재물 정도는 좀 알아볼 수 있게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4번. 다음은 이것도 엄청 어렵진 않았어. 가불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다.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도덕적 전체성을 발견하는 존재다.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납니까? 서사적 자아라는 단어. 누가 했던 얘기예요? 맥킨타이어. 바로 잡아줘야지. 맥킨타이어 할아버지 얼굴까지 외울 필요는 없단 말이야. 이건 누가 봐도 칸트잖아. 근데 이 정도는 외우고 있지. 여기 옆에 이렇게 그 뭐랄까 돌돌이 이렇게 말고 있고 약간 좀 이렇게 말라가지고 삐쩍 이렇게 꼬라가지고 여기 보면 이거 볼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사람 이거 칸트라는 거. 벤담은 어떻게 생겼어? 약간 볼따고 이렇게 통통하단 말이야. 벤담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칸트는 좀 이렇게 쏙 들어간 느낌이고 밀 아저씨는 여기 가운데 머리가 이렇게 막 비어 있는 아저씨 있거든. 그런 아저씨가 밀이고 막 그래. 밀도 아저씨도 빼쩍 말라가지고 가운데 약간 탈모 있는 아저씨 그런 밀이고 막 그런 식으로 얼굴 정도를 대충은 알아두는 거는 쌤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맥킨타이어 얼굴은 외우기가 조금 힘들어. 교과서에 그렇게 자주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근데 칸트나 벤담이나 밀 정도는 좀 할만하지 않나. 어쨌든 맥킨타이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 발견하는 거 이거는 서사적 자아에 해당됩니다. 서사적 자아. 이 단어 기억 안 나면 좀 큰일 났어요. 서사적 자아. 이 단어 기억나셔야 됩니다.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사회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만든단 말이지. 우리 가족과의 이야기도 만들고 친구와의 이야기도 만들고 선생님과의 이야기도 만들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결국은 나의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떼어놓고 나의 어떤 도덕적 정체성이라든지 도덕적인 활동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건 말이 안 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속한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맥락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지. 그리고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맥킨타이어의 덕윤리랑 관련된 얘기라는 걸 첫 문장부터 알아내셔야 돼요.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는 그 행위가 덕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지에 달려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행위자 중심의 윤리. 덕윤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입장이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맥킨타이어도 그렇고 이게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덕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도덕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아. 어떤 행위를 중심으로 그 행위를 딱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두는 것보다는 행위자를 좀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도덕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면 도덕적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면서 실천을 해서 우리도 덕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덕윤리주의자들이 가지고 가는 입장이다라는 생각을 행위자 중심의 윤리. 요것 좀 개념 완성에서 배웠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건 누가 봐도 칸트란 말이에요.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행위의 준칙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 행위의 준칙이라는 건 보편적인 법칙, 다른 말로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그걸 스스로 세울 수 있다.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다 주관적인 행위 원칙인 준칙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편성 정식이랑 인격성 정식 이거 통과하면은 도덕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 칸트가 뭐 맨날 하는 얘기. 우리 1-2단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데요.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의무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달려있다. 의무에서 비롯되었는지. 이게 뭐예요? 동기가 의무의식이었다라는 얘기잖아. 의무에서 비롯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의무로부터 나왔는지가 중요하다고. 동기가 의무의식이었고 동기가 선의지였고 동기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이었는지 그러면 이제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거고 아니면 도덕적 가치 없다라는 칸트 입장 나오는 거고. 1번 맥킨타이어. 모든 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행위만을 습관화해야 된다. 맥킨타이어가 제일 싫어하는 개념이거든. 맥킨타이어는 공동체마다 다 다르다. 맥락마다 다 다르다. 서사마다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쌤이 앞에서도 많이 강조했지만 맥킨타이어 같은 사람은 보편적인 도덕법칙 이런 걸 싫어합니다. 칸트나 벤담 같은 사람이나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얘기하지만 도덕적 원리를 얘기하지만 보편적 원칙을 맥킨타이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공동체주의자이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자의 또 크나큰 입장이거든요. 공동체마다 다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행위 그런 거를 습관화해야 된다. 그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그런 개념은 있을 수도 없고 라고 주장하는 게 맥킨타이어 입장이라는 거지. 1번 덕을 소유하고 발휘함으로써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다. 맥킨타이어가 이거 맨날 하는 얘기 맞거든. 이건 맥킨타이어 기출문제 몇 개만 좀 봤다면 이거 몰라서는 안 되는 제시문 문장이거든요. 맥킨타이어가 맨날 하는 내용이라고 쌤이 되게 강조해줘서 기출 메타 같은 데서 분석해줬던 내용이기도 하고 덕을 소유하고 발휘한다는 거. 맥킨타이어 입장에서는 이 덕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고 이걸 발휘하게 되면은 사회의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에서 강조하는 뭐 용기라는 덕목이라든지 그런 전통 같은 거를 실천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덕이야.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있잖아. 예컨대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가 덕을 갖추고 덕을 실천한다는 것, 덕을 발휘한다는 것은 결국은 부모님에게 효도해라라고 우리 사회가 나한테 요구하는 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걸 이제 덕을 갖췄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리고 그걸 실천하게 되면 우리는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선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갖춰야 되는 거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통이나 여러 미덕들 같은 걸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덕
덕인 거야. 그리고 이런 행동을 계속 실천하다 보면 또 덕을 갖출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맥킨타이어의 입장이다. 이번에서 맥킨타이어가 맨날 제시문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 문장이다? 그럼 제시문 분석이 아예 안 돼 있는 거거든 사실상. 맥킨타이어를 문제를 풀면서 제대로 제시문을 본 적이 사실상 한 번도 없는 친구들이 2번 선지 같은 걸 틀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반성하시길 바라고 기출의 메타 같은 커리큘럼 보시면서 맥킨타이어 제시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문장 있습니다. 3번 칸트, 의지의 준칙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뭐라 그랬냐면 여기 행위의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 그 의지의 준칙에 따른 행위라고 해도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칸트 입장에서 이거 틀린 거라는 거지.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칸트 기준에서 도덕적인 행위라는 건 언제 도덕적인 행위가 되죠? 의무의식에 따라서 동기가 의무의식이고 선의지이고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일 때 도덕적 행위가 되는 건데 의지의 준칙에 따른 행위라고 해도 이 의지의 준칙이라는 건 그냥 개인의 주관적인 원칙이잖아. 근데 이 준칙들 중에 뭐가 될 수 있는 게 있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이 도덕 법칙을 실제로 실현하면서 내 단순히 나만 가지고 있는 주관적 행위 원칙이 아니라 이 준칙이 인격성 정식과 보편성 정식을 통과해가지고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준칙이 그냥 도덕 법칙이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덕 법칙을 따른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정확히는 도덕 법칙을 그냥 따르면 안 되고 따르면서도 동기가 선의지이고 의무의식이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의지의 준칙에 따른 행위 이게 도덕적 법칙에 따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따른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 다시네 조건은 붙지. 선의지가 동기일 경우, 의무의식이 동기일 경우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4번 칸트,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는 이것도 쌤이 진짜 많이 얘기했던 거지. 의무에 부합하는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도덕적 행위는 아니라고 쌤이 많이 얘기했잖아. 모든 행위가 다 도덕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의무에 부합한다, 일치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도덕 법칙을 지켰다는 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무에 해당되는 도덕 법칙을 지켰어. 결과적으로 보니까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어. 남에게 거짓말을 안 했고 남을 도와주고 선한 행동을 했네 결과적으로. 하지만 동기가 의무의식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가 도덕적 행위는 아닌 거고 의무에 부합해도 동기가 선의지가 아니거나 동기가 뭐 결과를 추구하는 방향이었거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이었거나 그러면 도덕적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정확히는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이면서도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겠지만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이기도 해야지 도덕적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5번 맥킨타이어랑 칸트, 유용한 결과를 산출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 행위이다. 이런 거 이제 벤담 같은 공리주의자들이랑 좀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지. 결과주의적인 그런 시각은 맥킨타이어나 칸트나 둘 다 그냥 유용한 결과를 산출한다고 해서 그냥 도덕적 행위다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벤담 같은 공리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제시문이 조금 중요한 제시문이 있긴 했네요. 5번 가의 갑을 사상가들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정의는 그것이 어떠한 대가로든 매도되면 정의 길을 그친다. 정의는 다른 이유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가 뭐 다른 결과 때문에 팔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느낌의 표현을 쓰고 있고 몇몇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라고 딱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소리죠. 결과적으로 이득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렀잖아. 그럼 형벌을 받아야지. 왜냐하면 형벌의 법칙은 정언명령이니까. 결과 같은 걸 생각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명령이 형벌의 법칙. 다른 말로 동해보복적 응보주의의 형벌의 법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칸트 스타일이죠. 정의는 만인의 행복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말할 뿐이다. 쌤이 이거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딱 이 표현이 그대로 평가원의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때 쌤이 이거 언급했었거든요. 기출의 메타 들은 친구들은 알 겁니다. 이거 베카리아가 한 말이거든요. 만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정의랑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정확히는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 베카리아가 하는 말인 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사실상 같은 말이란 말이지. 공리를 증진하는 것이 바로 정의고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법은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 이것도 베카리아가 맨날 하는 소리인 거 알잖아. 여러분 기출의 메타 같은 거 킬더킬러 들어보셨으면 이거 기억나시죠? 베카리아가 맨날 하는 얘기. 법은 일반 의사를 대표하는 거고 일반 의사라는 건 특수의사의 합일 뿐이야. 루소는 절대 이렇게 말 안 하잖아. 일반의지라는 거는 특수의지의 총합인 전체 의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루소고 베카리아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물론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일반의사와 일반의지의 표현 차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거 루소 아니구나. 일반의사는 베카리아고 일반의지는 루소지. 이렇게 해서 알아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특수의사라는 거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생각들 그런 걸 합쳐놓으면은 일반의사가 되고 그 일반의사
의사를 대표하는 게 법이다라는 얘기는 쌤이 커리큘럼에서 이미 자세하게 해줬으니까 한 번 더 애내독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형벌권은 개인이 각자 공탁한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다. 이 얘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베카리아가 맨날 하는 얘기죠. 또 기본적으로 이 일반 의사를 대표하는 이 법이라는 거가 형벌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형벌권이라는 게 생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베카리아나 루소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회계약을 할 때 권리를 양도해 줬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형벌권이라는 게 국가 단위로 혹은 법에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한 것까지만 이 국가가 형벌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이 개인이라는 존재는 일반 의사라는 걸 대표하는 이 법이라는 건 결국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특수의사의 총합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개인은 사익에 기반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최대한 권리를 내놓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권리를 많이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최소한의 권리만 우리가 국가에다가 내놓게 된다는 거지. 그 최소한의 권리를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게 형벌권인데, 어떻게 그 권리 안에 생명권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사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는 형벌이다. 우리가 생명권을 양도해야 사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몫만 내놓는 것도 어떻게 생명권을 내놓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절대 내놓지 않을 거고, 생명권의 양도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형제는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에서 인정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게 결국은 사형이라는 거죠. 형벌이라는 게 우리가 딱 내놓은, 우리가 동의한 정도까지만 인정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절대로 생명권 같은 걸 내놓지 않고 최소한의 몫만 내놓은 게 형벌, 최소한의 몫만 내놔서 그걸 합쳐놓은 게 형벌권인데, 어떻게 그 이상의 사형 같은 형벌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베카리아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딱 잡아주시면은 칸데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들이 하나하나가 조금 빡빡하긴 했던 것 같아요. 하나씩 보죠. 자, 1번 A.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구한다. 이게 칸트 기준에서 베카리아를 비판하는 선지로 나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A보다는 오히려 B에 가까운 선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의 위치에 해당되는 선지에 좀 더 가깝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오히려 베카리아가 주장하는 쪽에 좀 더 가까워요. 베카리아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이게 범죄에 상응한다는 얘기가 아주 쉽게 말하면은 비례한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서로 응한다라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비례해서 같이 커진다, 뭐 이 정도 얘기인데, 이게 칸트 기준에서 해석을 하면은 정확히 동등성의 원리에 비례한다라고 해석이 될 거고, 칸트 기준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베카리아 기준에서는 이제 범죄가 사회적인 공리에 미치는 해악에 비례해가지고 같이 커지는 형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범죄에 똑같이 비례해가지고 커지는 형벌이라고 해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죠. 베카리아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베카리아 기준에서는 범죄라는 게 되게 심각한 만큼 그거에 따라 가지고 형벌이라는 거의 해악을, 혹은 형벌이라는 거의 고통의 크기를 크게 해줄 수는 있어, 원칙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왜? 베카리아나 벤담 같은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공리를 증진하는 것이 정의인 건데, 아무리 형벌이란 걸 우리가 범죄에 상응해가지고 키워놓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100% 항상 공리가 증진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형벌이라는 거에 따라가지고 이 범죄가 커지는 거에 비례해가지고 형벌이 계속 같이 커지다 보면 형벌의 고통만 너무 커지고 범죄 예방 효과는 못 따라오는 그런 케이스도 생길 수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베카리아 입장에서 오히려 범죄에 비례해서 같이 커지는 형벌도 공리를 증진하지 못한다면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것이고, 오히려 칸트 기준에서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란 걸 동해보복의 원리에 따라가는 형벌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칸트 기준에서 오히려 부합한다.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면, 정확히 동등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형벌이라면 이건 정의로운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베카리아 입장에서 오히려 할 법한 내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B로 바꿔주는 게 오히려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A 같은 경우에도 칸트가 베카리아 비판하는 내용이어야 되거든요.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서 억제된다. 이거는 칸트는 별로 안 중요해. 누가 중요한 거지? 베카리아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간과하지 않아가지고 틀린 선지야. 이것도 오히려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할 법, 칸트는 사실 이런 얘기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사실은 똑같이 이것도 B로 바꾸는 게 오히려 더 옳은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대놓고 베카리아가 하는 얘기거든요. 왜 베카리아가 하는 얘기야?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 정확히 말하면 베카리아 입장에서 정의라는 건 결국 공리를 증진하는 거기 때문에, 공리를 증진하는 걸 막는 개인의 욕망. 정확히 말하면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공리를 저해하게 만드는 그런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 억제가 돼야 되지. 그게 베카리아나 벤담이 말하는 범죄 예방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베카리아가 하는 말이고, 칸트 기준에서 무슨 범죄 예방 이런 거를 절대로 형벌의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형벌로 억제하는 거,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비판으로 오히려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번 B 같은 경우에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하는 말이어야 됩니다.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줘야만 정의에 부합한다. 칸트 기준은 어때? 두려움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냥 동해보복을 하면 끝이란 말이야. 상응하기만 하고 정확하게 비례하기만 하면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칸트의 기준인 거. 그러니까
시민에게 두려움을 준다라는 건 칸트 기준에서 결국 결과니까. 그럼 결과 따지면 안 되잖아. 오로지 범죄자가 범죄를 의혹했기 때문에 범죄자가 형벌을 저지른 그 사실 자체만으로 가해져야 되는 게 형벌이라고 칸트는 얘기하고, 칸트 입장에서 간과하는 게 맞고, 베카리아는 실제로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베카리아한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엄청 중요한 단어라고 쌤이 앞에 커리큘럼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베카리아 기준에서 형벌이라는 건 시민들한테 공포심을 줘야 돼. 공포심을 주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어. 일반 시민들이 형벌을 통해 가지고 공포심을 느껴서 범죄를 못 저지르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공포심이라는 건, 두려움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되는 거거든. 범죄 예방 효과를 만들어주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란 말이야. 형벌은 시민에게 반드시 두려움을 줘야만 되지. 그래야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테니까. 이래야지만 예방이라는 게 가능해질 테니까 정의에 부합할 수가 있겠죠.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공리를 증진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베카리아만 하는 말이 맞습니다. 4번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범죄의 경중은, 범죄의 가볍고 무거움은 공리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 같은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베카리아를 이해하고 있으면 너무 당연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공리가 실제로 얼마나 해쳐지는지랑 상관이 있지. 베카리아 입장에서 범죄의 경중이라는 거, 범죄의 가볍고 무거움은 이 범죄가 끼치는 사회적 해악에 있다고. 사회적으로 공리를 얼마나 저해하냐 이거에 있는 거지. 공리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실제로 얼마나 해쳤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해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지. 결과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의 의도 같은 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베카리아나 벤담 같은 공리주의자 입장에서. 싱어 같은 사람도 맨날 얘기하잖아. 원조를 얘기를 할 때도 원조 같은 거 할 때 의도는 별로 안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결국 공리를 증진시켰는지 안 시켰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맨날 하는 거 생각하면은 공리주의자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틀렸다고 잡아줘야 되는 내용인 거죠. 5번 B는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능가해서 부과해야 된다. 안 돼요.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까지만 해야 되지. 그 이상을 능가해가지고 부과하잖아? 고통이 너무 커질 수가 있다고. 애초에 이 형벌이라는 거에는 최적점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 형벌이라는 걸 또 너무 과도하게 해버리면은 그거에 따라서 범죄자의 고통만 너무 커지고 예방 효과는 그것만큼 커지진 않아서 오히려 공리를 저해해버릴 수도 있고, 범죄자 고통이 이만큼인데 예방 효과는 뭐 이 정도밖에 안 생기면은 공리가 저해될 테니까. 기본적으로 베카리아가 맨날 하는 얘기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까지만 형벌을 가해야 되고 그 이상으로 너무 과도한 형벌을 가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벤담도 하고 베카리아도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 바로 날려주셔야 됩니다.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까지만 딱 하면 되는 거야. 그 이상까지 막 능가해가지고 과도하게 세게 하는 거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베카리아든 벤담이든 이렇게 잡아주시면 우리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6번 바로 넘어가 보죠. 6번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문제였습니다. 이건 보자마자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 얘기 대놓고 딱 나오는 순간 사실 생활과 연결해서 이 얘기 그냥 대놓고 계속 가지고 갈 사람은 프롬 정도밖에 없거든.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모든 이론은, 이것도 제시문 좀 꼼꼼하게 좀 읽어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거는 거의 제시문 독해 유형에 가까운, 제대로 각 잡고 나온 제시문 독해 유형에 가까운 문제니까. 사랑에 대한 모든 이론은 실존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는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쌤이 수업 시간에 살짝 언급은 했거든. 이 사람이 원래 실존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써. 그렇다고 하이데거랑 똑같은 실존주의는 아니고 어쨌든 인간이 제대로 존재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하는 그런 철학자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모든 이론은 결국은 실존 문제에서 시작하는데, 인간이 제대로 잘 존재하기 위해 가지고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이어질 거거든요. 인간이 자기 힘을 사용할 능력을 잃고 단절된 상태인 분리는 고립을 유발하고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거든. 제대로 살 수 없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분리되는 걸 좋지 않아. 분리되는 건 좋지 않고 고립되는 건 좋지 않아. 그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야?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가 이어질 거야.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인간 사이의 합일에서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인간 사이의 합일이라는 게 결국 사랑을 통해서 합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다만 이 합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완벽하게 하나가 돼가지고 무슨 뭐 키메라 마냥 막 하나로 합쳐진 괴물 마냥 하나로 합쳐진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일체감을 느끼고 우리가 비슷한 공통점을 찾아 나가고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합일이 된다고 해도, 그래서 일체감을 느낀다고 해도 서로의 개성은 제대로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다라는 얘기는 쌤이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프롬 얘기하면서. 타인과 합일하려는 욕망이라는 거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열정이고, 이게 결국 나쁜 것도 아니야.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좋은 거지. 인류를 유지하려는 힘이지. 이런 사랑을 통해 가지고 또 출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하지만 모든 합일이 다 성숙한 사랑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상대를 자기에게 속한 일부로 여기는 방식의 합일은 대충 어떤 형태일 것 같아?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는 거지. 나에게 속한 일부로 생각하고 그냥 내가 원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랑. 너 이런 부분이 좀 모자란 것 같아. 나에게 좋은 배필이 될 수 있게끔 네가 이런 부분을 좀 고쳐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막 바꾸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이런 사랑은 절대 좋지 않고 그런 방식의 합일은 되게 미성숙한 사랑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개성을 유지할 때만 가능하다. 방금도 아까 얘기했지만 쌤이 되게 에리 프롬 거의 얘기할 때마다 쓰는 표현이 있거든. 이거 기억나냐?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LA 포럼이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면서도 하나가 되어가면서도 둘로 남아있다는 얘기는 서로의 개성을 인정해준다는 얘기거든. 상대방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거 그런 것이 사랑의 또 한 요소기도 하단 말이지. 개성을 유지하라는 얘기 바로 나오고요. 그렇게 성숙한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실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가 돼서 일체감을 느끼면서도 서로의 개성을 인정해주면서 둘로 남아있는 그런 사랑이 진짜 제대로 우리를 존재하게 만든다. 기억하세요. 사랑이 있어야 인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 성숙한 사랑은 인간의 욕망과 열정에서 나올 수 없다. 이제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야 방금 뭐라 그랬어? 타인과 합의하려는 욕망, 그리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열정. 그러니까 합의하려는 욕망, 합의하려는 열정, 이런 게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방금 위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런 근본적인 열정이고 인류를 유지하는 힘이고 그걸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대신 이상한 사랑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했을 뿐이지. 성숙한 사랑은 인간의 욕망과 열정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주 전형적인 독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합의도 불가능하다.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딱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에게 속한 일부로 여기는 방식에 합일이 가능하긴 하다 그랬죠. 다만 미성숙한 사랑이 되는 거라서 나쁜 합일인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합일도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고 상대방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합체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좋지 않은 방향이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에리 프롬이었기 때문에 합일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소유하는 방식으로도 합일은 된다. 근데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3번 타인과 합일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타인과 합일하면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자기 개성을 지키는 거 가능하다고 방금 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는 에리 프롬의 기본적인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체감을 느끼면서도 합일이 되면서도 개성을 지키는 거 가능하니까 에리 프롬이 하나가 되면서 둘로 남아있으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고립 탈피와 인간다운 실현 모두 불가능하다. 인간성이 사랑 없으면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다움 실현 불가능한 거 맞고요. 사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고립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이 문제의 해답은 고립을 유발하고 분리되는 그런 상태는 해답을 찾으려면 결국 인간 사이의 합일에서만 해답을 찾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이 아니라면 고립 탈피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위에 문장에서 해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5번 분리 상태에 처한 인간은 합의를 추구하는 욕망을 지닐 수 없다. 분리 상태에 처한 인간은 합의를 추구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분리와 고립을 유발하고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니까 인간이 결국 인간 사이의 합의에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합의를 욕망하는 그런 부분도 가지는 거고 열정도 가지게 되는 거다.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리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합의를 추구하는 욕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 보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LA 프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도 있기는 해야 돼. 뭐 하나가 되면서 둘로 남아있다라든지 일체감이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좀 새로운 내용들도 꽤 있단 말이지. 그냥 외우는 걸로만 또 풀 수는 없는 문제고 분명히 이 제시문 안에 있는 논리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나가면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선지들. 이런 문제들이 수능에도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독해하려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 그냥 프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선지 풀면 당연히 안 풀릴 거야. 그런 식으로는 새롭게 나오는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 당연히 이번에 9월 평가안에 나온 이런 내용들 정도는 이제 LA 프롬이 이런 말도 했구나, 이런 맥락도 있구나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되겠지만 수능에서 모르는 게 나오면은 그걸 절대 풀 수 없겠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제시문 안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능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당장 그 내용에 나와 있는 이 선지들을 무조건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건 절대 아니다. 독해 형태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문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읽을 준비를 해라.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이게 읽는 속도를 좀 빨리 만드는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해라. 일종의 국어에서 독서 영역 푸는 것처럼 생활관리 문제를 풀어라는 얘기를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로 좀 하면서 좀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7번. 사람은 인을 갖추고 항상 예로서 행동해야 선하게 되며 얘는 인과 예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딱 봐도 유교 얘기잖아. 그치? 인을 갖추고 항상 예로서 행동해야 선하게 되고 얘는 본래 꾸미는 것보다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다. 얘는 또 너무 꾸미는 것보다 검소한 것이 좀 더 좋은 거고 머리에 쓰는 관은 예의 일부야. 어쨌든 뭐 머리에 쓰는 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의를 차리고 그런 거칠애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원래는 삼배로 만들지만 지금은 흔한 실로 만드니까 이 또한 따르마 이런 거 좀 검소하게 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원래는 좀 고급진 삼배로 만들었는데 요즘엔 좀 흔한 실로 만드는 거 되게 좋은 거야. 소박하게 하는 거. 어진 사람은 인을 갖춘 사람은 평소 의복은 좀 소박하면서도 타인을 만날 때나 뭐 제사를 지낼 때나 이럴 때는 또 세련된 의견을 또 정제하기도 하고 예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지. 이는 형식과 본질이 좀 조화를 이룬 군자의 덕을 갖춘 거죠. 형식만 가지고 가도 안 되고 또 본질만 가지고 가도 안 되고 형식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예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네요. 이것도 완전 철저한 그냥 독해 문제에만 해당됩니다. 우리가 뭐 유교의 의복이랑 관련된 윤리에 대해 가지고 막 배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이걸 언급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일일이 읽어보고 외울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소외된 주제 같은 경우에는 독해로 풀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군자의 의복 착용은 덕을 표출하는 방식이다. 방금도 얘기 나와 있지만 인을 갖추고 예로서 행동해야 선하게 된다라고 얘기했고 예라는 거를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또 의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형식과 본질 같은 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옷을 잘 입으면 결국은 군자의 덕을 갖춘 것이라고 알 수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군자의 의복 착용이 제대로 된다면 덕을 표출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이만큼 도덕적이야. 내가 이런 덕을 갖췄어. 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의복은 때와 형편에 따라 예에 맞게 갖추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상식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좀 검소하게 갈 필요가 좀 있고 원래는 삼배로 만들었는데 또 흔한 실로 만드는 거 상황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검소하게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때와 형편에 맞게 예에 맞게 또 갖추어야 된다. 이런 얘기 당연히 할 수 있겠고 예의 근본은 경건한 내면이 아니라 세련된 외형에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평소 의복은 소박하면서도 또 어떨 때는 또 경건한 마음으로 세련된 의관을 정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경건한 내면과 세련된 외형과 이런 데에도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식과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의 근본이라는 건 굳이 따지자면 아무래도 경건한 내면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통 유교가 주장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근본이 뭐 세련된 외형에 절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형식과 본질이라는 게 함께 갈 때 그런 것이 진정한 예다라는 거고 굳이 뭐 근본에 가까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나와 있는 본질에 좀 더 가깝겠죠. 경건한 마음 이쪽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얼 의복은 항상 소박해야 할 뿐 격식을 차리려 해서는 안 된다. 방금 여기 나와 있지만 세련된 의관을 좀 정제할 필요도 있거든. 격식이란 것도 아예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 형식과 본질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격식이란 게 결국 형식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격식을 차리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한 적은 없지. 정답이 1번 이렇게. 이것도 뭐 되게 상식적인 내용선에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8번 이거 더 쉬웠습니다. 통일 문제. 이것도 완전 전형적인 독해 문제에 해당되는데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죠. 이건 사실 생윤에 대한 지식 아예 없어도 문제 무난하게 풀 수 있죠. 통일은 신뢰 없이 불가능해. 신뢰는 화해와 협력의 실천으로 증진돼. 전쟁을 종식하지 못한 채 이념과 체제는 물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차이가 심해진 남북한이 하루아침에 정치적 통일을 이룰 수는 없는 거야. 지금 단계에서는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적대와 불신을 분단 상태를 좀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당장 통일하려고 하지 말고 적대와 불신을 해소하는 화해 그리고 분야별 상호 협력 이런 걸로 좀 차이를 서서히 줄이는 노력이 우선이지 않을까? 화해와 협력을 안 거치고 외형만 통일을 너무 서두르면은 또 정치적 통일을 해도 불신을 극복하지 못해서 싸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자. 지금 당장 정치적으로 통일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분단국의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너무 무턱대고 통일을 했다가 막 내전 겪고 이런 나라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좀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이 반대편에 있는 약간 거울 같은 걸로 삼아가지고 얘네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정치적 통일보다는 먼저 정치적 통일에 앞서서 나중에 이것도 하겠지만 이거보다 앞서가지고 경제, 언론, 종교, 문화, 학문, 체육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이것 좀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애들을 좀 망한 애들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문화적인 교류 이런 거에 좀 더 우선적으로 나가고 정치적 통일은 조금 뒤로 막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조금 뒤로 미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강조하는 건 결국은 찾아보면 어렵지 않죠. 통일에 대한 점진적 접근으로는 체제 통일이 불가능하다. 점진적 접근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민간 교류를 수반한 협력으로 남북한 간 신뢰를 쌓아야 돼. 이 말이지, 그치? 지금 신뢰가 없잖아. 적대와 불신을 좀 해소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자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 2번이 바로 답이겠죠. 나머지 선지 뭐 읽어볼 필요 있습니까? 화해와 협력을 정치적 통일에 필요한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이 입장이고 타국의 경험에서 통일에 관한 시사점을 찾아야 된다. 타국 망한 거, 다른 망한 분단국의 사례 이거 찾아보자라는 얘기 했었고 정치적 통일은 남북한 간 이질성 완화 추진의 성결 과제이다. 정치적 통일이 성결 과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교류하는 게 성결 과제다라고 방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탈락 잡아주시면은 2번 정답인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번이에요. 시민불복종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쌤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킬러 주제의 난이도 수준이었는데 일반적인 수준보다 평가원에서 기대하는 수준보다 조금 쉬운 편이라고 오히려 느끼면서 풀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시민불복종 이건 막 독해 문제 그런 느낌도 딱히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거정사 나오면 사실상 거의 끝났죠. 롤스. 다수의 정의감에 혹은 다수자의 정의관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다라는 얘기 롤스가 맨날 하고요. 평등한 자유원칙의 심각한 위배나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의 현저한 위배나 이 정도에 국한되는 거고 차등의 원칙은 좀 애매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선 빠지고 이런 얘기들 롤스가 하고 있고 다음은 싱어.
안 봐도 알아. 이거 공리주의라는 단어만 딱 보고 알 수 있지. 시민불복종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바로 싱어죠. 우리는 우리의 불복종 행위가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반작용을 좀 불러일으켜가지고 다른 수단으로 나중에 시도하면 또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런 성공할 가능성을 너무 감소시켜 버릴 수 있거든. 그 시민불복종을 할 때 성공 가능성을 고려를 잘 해야 되는 거야. 성공할 만한 시민불복종을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실패할 시민불복종 하면 안 되거든. 계속 반복해가지고 실패를 하게 되면 막 성공 확률이 막 1%, 2% 이런 시민불복종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지. 계속 반복해가지고 실패하면은 이게 일종의 부작용이 돼가지고 나중에 좀 다른 방법으로 불복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이 법을 좀 바꿔 나갈 가능성마저도 싹 다 없애버리거든. 시민불복종의 실패라는 게 반복되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성공할 만한 시민불복종을 잘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싱어 입장이라는 거죠. 기억. 이건 롤스가 예스고 싱어는 아니오로 연결돼야 되는 내용이죠. 합법적 권위에 맞서는 의도적 불법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롤스 도, 싱어 도 둘 다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일단 롤스 기준에서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죠. 합법적 권위는 언제 발생합니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혹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법은 다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롤스가 얘기를 한단 말이지. 하지만 그 헌법에 규정된 절차라는 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랐더라도 헌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졌더라도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도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합법적 권위에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헌법에 규정해서 만들어진 법, 헌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법, 다른 말로 합법적 권위를 가진 법이라고 해도 그 법이 심각하게 부정해야 되면 우리가 불복종할 수 있다. 정확히는 의도적인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다. 그게 시민불복종의 뜻이니까 어쨌든 헌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그 법이 가지는 합법적 권위에 이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하기 때문에 이 법이 비록 합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권위에 맞서는 그런 시민불복종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하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롤스의 관점인 거고 싱어도 똑같은 의미에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싱어도 롤스랑 그렇게 엄청 다른 얘기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어떤 사회에서 합법적인 권위라는 게 대충 어떤 뜻을 가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롤스가 합법적인 권위를 계속 뭐라 그랬어?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으면 합법적 권위를 가지는 법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듯이 싱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헌법에 규정된 절차 이런 얘기를 싱어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도 민주주의적인 결차에 따라 가지고 다수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돼 가지고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게 된 법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싱어는 뭐라 그랬어요? 어쨌든 얘가 심각하게 부정의하다면은 심지어 모든 사람의 의견이 잘 반영돼 있는 법이라도 우리가 불복종할 수 있다 그랬잖아. 히틀러 사례 같은 거 들면서 히틀러 뽑을 때 독일 국민들 전원이 거의 찬성해 가지고 동의했지만 결국 히틀러가 일으킨 개판을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한 거라고 해도 모두가 다 동의해 가지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아주 다수의 의견이 잘 반영됐고 합법적 권위라는 것까지 있다고 해도 거기에 맞서는 의도적 불법행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 법이 너무너무 심한 공리저해를 가져온다면 심각하고 현저한 부정이라는 확신이 드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시민복종할 수 있다. 싱어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바로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롤스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싱어도 하는 얘기. 니은 B 같은 경우에는 롤스가 예스라고 하면 되거든요. 시민불복종은 민주체제 유지를 위한 모든 시민의 권리인가. 그나마 이 선지가 아마 제일 생소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근데 이 얘기 기억납니까? 쌤이 기출의 메타 때도 봤었고 킬더킬러 때도 봤었고 둘 다 되게 강조했던 내용이었던 거. 저스티스 때도 되게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롤스라는 사람이 시민불복종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뭐 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체제에 혼란을 가져올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까? 아니고 롤스 기준에서 시민불복종이라는 게 제대로 시행되기만 한다면 이 시민불복종은 체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게 아니고 물론 피치 못할 부작용으로 시민불복종이 약간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시민불복종의 궁극적인 목적, 결과적으로 이 시민불복종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민주체제의 유지고 이 체제를 더 안정시키는 거고 수호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롤스가 맨날 얘기를 하기를 이 시민불복종이란 그 자체는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정되게 더 정의롭게 만드는 거에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민불복종 원래 그런 행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롤스 기준에서 시민불복종은 결국 민주체제를 유지하고 다시 말하면 좀 더 안정화시키고 좀 더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기본적으로 민주체제거든. 입헌 민주주의 체제거든.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민주체제를 유지하고 더 안정되게 만들고 더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시민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롤스가 맨날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다만 이제 조건부긴 하지. 정확히 말하면 정의의 원칙이 심각하게 침해됐을 때 이 권리가 발생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모든 시민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나는 이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난 이거에 civil disobedience를 하겠어. 시민불복종을 하겠어. 라는 권리는 일종의 시민의 권리다. 이런 선지들도 우리 앞에 커리큘럼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합하면 크게 어려운 선지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도
롤스의 입장에서 맞으면 되는 건데 시민불복종은 행위자의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인가? 롤스 기준에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롤스든 싱어든 사실 둘 다 이렇게 얘기해. 기본적으로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행위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쌤이 커리큘럼에서 진짜 많이 얘기했거든. 이거 약간 기억 못하면 용서가 안 돼. 양심적 행위라고 맨날 얘기하고 그런 맥락에서 비슷하게 나온 선지가 롤스 기준에서 시민불복종이라는 건 결국 정의의 원칙이 근거가 돼야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때 롤스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시민불복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양심과 이 다수의 정의관과 이 정의의 원칙이 합치될 수가 있냐. 혹은 이 양심과 다수가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감정이 합치될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양립하고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롤스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시민불복종의 양심적 행위라는 단어의 의미는 시민불복종은 행위자의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인 행위가 맞고 두 번째로 이 행위자의 양심이랑 다수의 정의감이랑 함께 합치가 될 때, 함께 갈 수 있을 때 실제로 시행이 되는 거라고. 아주 양심적으로 가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 양심에만 의존하는 게 절대 아니고 내 양심이 정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할 때, 내 양심이 다수의 정의감을 따라갈 때 할 수 있는 아주 정치적인 행위. 정의의 원칙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치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시민보복종이랑 위법행위로 사람들한테 어그로 끌어서 정치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정치적 행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것들도 쌤이 커리에서 많이 강조했었죠. 어쨌든 롤스 기준에서 최종적으로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리얼 C는 싱어가 맞으면 되거든요.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 합의한 정책에 대한 불복종은 불가능한가? 싱어 아까 전에 쌤이 슬쩍 얘기했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서 합의했더라도 실제로 공리 증진을 시켜주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서 합의했지만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 정책이 다수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였던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정책이 어마어마한 공리 저해를 가져온다면 그런 정책에 대한 불복종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해도 나 혼자로도 이거 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게 맞다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싱어의 관점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니은디귿으로 찾아주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 어려운 어떤 문제는 아니었다고 쌤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 특히 여러분들이 약간 이게 칸트인 건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미는 선의 상징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칸트인 건 알아봤을 건데 이거 만약에 칸트인 거 못 알아봤으면 개념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 딱 보자마자 아 미는 선의 상징 칸트 이렇게 딱 나와야 되고 예술관에서 약간 절충주의자에 해당되는 칸트 얘기가 나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제시문이 좀 어렵기는 한데 사실 생 커리큘럼 잘 따라온 친구들은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쌤이 얼마 전에 강조했던 되게 반가운 개념이 나왔거든. 미는 만족을 주는데 동시에 그 만족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청한다. 이것도 쌤이 했던 얘기고요. 그죠? 기본적으로 미와 선이 비슷한 형식적 유사성을 가지는데 그 형식적 유사성 중에 보편적 만족감, 보편적 타당성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만족을 주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만족을 주는 게 미와 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이 표현 보면 바로 그게 떠올라야 돼. 보편적 만족감 얘기하는 거구나. 미와 선의 형식적 유사성. 선은 신을, 이것도 기억나지. 그리고 선은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인간도 이성적 존재자고 신도 이성적 존재자인데 이 선이라는 개념, 도덕이라는 개념은 신과 인간에게 둘 다 적용되고 쾌적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본 표현은 아니겠지만 딱 봐도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쾌적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감각적으로 약간 쾌락을 느낀다고 할 때 쾌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감각적인 쾌락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 이 쾌적함은 이성이 없는 동물에도 적용이 되지, 그치?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이란 존재도 감각을 통해 가지고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야. 쾌락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지. 이성이 없는 동물도 쾌락은 느낄 수 있지만 미라는 개념은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이 얘기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신이라는 존재는 미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존재고 동물도 미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존재고 오직 인간만이 미적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칸트의 입장이라고 쌤이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 종류의 만족 중에 미에 관한 만족만이 어떤 것에도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 얘기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 종류의 만족이란 건 결국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 선이 있고 쾌적함이 있고 미가 있고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있는 상황인데 선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규범이랑 관련이 있어. 도덕 규범이랑 관련해가지고 일종의 무관심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이 선이라는 거는 칸트가 말하는 선이라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칸트가 말하는 선은 도덕 법칙을 따를 때 정확히는 동기도 선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선하다 혹은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지. 정확히는 도덕 규범에 관심이 있다. 정확히는 도덕 규범에 매여 있다. 이 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쾌적함이라는 거는 감각적 쾌락이랑 관련이 있어요. 감각적 쾌락을 충족하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을 충족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무관심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단 말이지. 어쨌든 선이든 쾌적함이든 다 각자에 약간 매여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런데 미에 관한 만족만이 어떤 것에도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쾌적함은 반드시 감각적 쾌락을 충족시켜줘야 되고 선은 반드시 도덕 규범을 지켜야 되지만 미는 딱히 다른 조건 없이 그냥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거를 따로 채워줘야지 미라는 감각이 미라는 어떤 감정이 혹은 개념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에 무관심한 거야. 뭐 이해관계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나머지 애들이랑 좀 다르게 무관심성이라는 미의 특징을 가져간다. 이해관계랑 상관이 없고 감각적 쾌락이나 뭐 도덕규범 같은 개념에 막 종속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칸트가 말하는 미의 특징 되겠습니다. 이 미라는 거는 어쨌든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는 얘기는 쌤이 그전부터도 많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좀 반갑다고 느낀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 미적 판단은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판단과 유사하지만 그 미적 판단은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 이거 보편적 타당성이라고 쌤이 한번 얘기했었죠. 이게 선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 선과 미의 형식 유사성 중에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편적 타당성이란 개념도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들도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도 선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게 보편적 타당성이란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서 논리적 판단과 유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걸 알아내셔야 돼요. 미적 판단을 얘기하고 나서 논리적 판단과 유사하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논리적 판단은 뭐랑 관련이 있을까? 이건 선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선과. 도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칸트가 보통 선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맨날 이성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이성이랑 논리 같은 개념이 관련이 있다는 건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논리적 판단은 미적 판단과 대비되는 선이랑 관련된 판단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랑 유사하다는 거 방금 형식적 유사성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준 거고 판단 대상의 개념이 아닌이라고 얘기했고 논리적 판단과 미적 판단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미적 판단은 판단 대상의 개념이랑 관련은 없고 주체의 감정이 규정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서 글을 잘 봤을 때 이 개념이란 단어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바로 알아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봐. 미적 판단은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하는 점에서 논리적 판단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미적 판단은 판단 대상의 개념이랑은 관련이 없어. 그럼 뭐가 개념이랑 관련이 있겠어? 논리적 판단은 판단 대상의 개념이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미적 판단은 이런 부분에서 얘랑 비슷한 부분은 있는데 근데 이 개념이랑은 관련이 없고 그럼 얘가 개념이랑 관련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논리적 판단이 이 개념이라는 단어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미적 판단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주체의 감정이라는 거랑 관련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주체의 감정 이렇게. 그러니까 미적 판단이라는 거는 결국 그걸 느끼는 주체의 감정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아 이거 아름답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이 선이라는 거는 논리적 판단인데 이거는 개념이랑 관련이 있다고 아 이런 도덕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이 개념은 논리적으로 옳은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보편성 정식에 따라서 인격성 정식에 따라서 성립이 되는가 아닌가 이런 논리적 판단이나 혹은 그런 개념적인 요소들이 결국 도덕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 미적 판단은 그냥 보면 느끼는 거니까 좀 다르다. 둘 다 보편적으로 타당성이라는 요소를 미와 선이 다 가지고 있긴 한데 선이라는 개념은 개념이라는 단어, 뭔가 이 개념이라는 게 보편성 정식, 인격성 정식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선하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라면 미적 판단은 그냥 인간이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그냥 느끼는 거야, 그냥 느끼는 거. 그냥 감정을 느꼈어. 이거 아름답다라는 감정을 느끼면 그냥 무관심하게 다른 것에 무관심하게 자유롭게 느끼는 감정으로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칸트가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사실 실제로 철학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칸트가 이제 개념이라는 단어 얘기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처음 보셨을 텐데 이거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읽어내면서 기존에 쌤이랑 같이 봤던 칸트의 이 예술관이랑 관련된 배경 지식을 깔고 칸트가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지? 미는 선의 상징이고 미가 선의 상징인 이유가 보편적 타당성, 보편적 만족감, 무관심성, 뭐 자율적 체험 이런 단어들이 있었던 거 전반적으로 좀 기억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미적 판단은 감정이랑 관련이 있고 논리적 판단은 개념이랑 관련이 있네. 개념이랑 관련이 결국 선이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면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기억. 미는 개념 없이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만족을 준다. 방금 전에 해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게 맞는 거죠. 미라는 거는 개념이랑 관련 없으니까 개념은 선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선도 물론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만족을 줍니다. 근데 선은 개념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미 같은 경우에는 개념 없이도 개념이랑 상관없이 그냥 주체의 감정에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만족을 준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죠. 니은 선, 미, 쾌적함의 만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존재자가 있다. 선도 느끼고
미도 느끼고 쾌적함까지 느끼는 그런 만족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누구야? 인간이잖아.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선은 신을 포함해서 인간에게 적용되고 쾌적함은 인간도 당연히 적용되고 인간은 감각이 있으니까 감각적 쾌락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성이 없는 동물도 적용되고 미는 오직 인간만 느끼는 거니까 인간만이 세 개를 다 느끼는 거죠. 세 개 요소 선이랑 쾌적함이랑 미를 다 느끼는 건 인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적 판단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라고 했는데 이성적 존재자 중에 아까 뭐라고 했어? 신은 있다 그랬잖아. 신도 이성적 존재자란 말이야. 근데 신은 미적 판단을 해 못해? 못한다고. 신은 미적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방금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아니고 신은 빼고 인간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리얼 오직 미적 판단만이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이다. 미적 판단만이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못하지.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이 세 종류의 만족이라는 얘기를 방금 전에 위에서 했었고 주체의 감정이 규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주체의 감정이라는 게 결국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쌤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미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라는 거, 미를 통해 가지고 느끼게 되는 즐거움이라는 건 예전에 선지로 쌤이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건 보편적이면서도 주관적인 거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 미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 혹은 미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거든. 내가 느끼는 거니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보편적 타당성 혹은 보편적 만족감 이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되는 거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 판단이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관적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게 미적 판단인 거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탈락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적 판단이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다. 주관적 만족이랑 오히려 관련이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정답을 1번 기억, 니은으로 찾아내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겠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라는 거지. 칸트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쌤이랑 같이 알고 있어야 되면서도 독해도 좀 빡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쌤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생활과 윤리에서 보여진 적이 없는 새로운 유형들 독해도 되게 빡세게 해야 되고 칸트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 난이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11번 볼게요. 공정으로서의 정의 얘기 나면 바로 롤스죠. 그렇죠? 롤스가 맨날 하는 소리.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순수 절차적 정의와 원초적 입장의 관념을 사용한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이제 결과를 정해두지 말고 절차만 정하면 된다. 절차만 정해놓고 정의로운 절차를 합의하고 나면은 그 정의로운 절차에 따라 나온 결과는 무조건 공정한 결과다. 결과에 대한 기준은 잡지 말자 이거고 원초적 입장은 아시다시피 무지의 배를 쓰고 들어가는 가상의 상황입니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방금 나오죠. 그쵸? 했던 얘기. 결과에 대한 기준은 없어야 되고 공정한 절차만 있고 그 절차만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결과가 공정해야 된다고 보는 게 순수 절차적 정의고 원초적 입장은 어쨌든 거기에서 합의된 어떠한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해서 원초적 입장을 만드는 거고 원초적 입장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거는 전부 다 정의로운 거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선지로 한번 나오기도 했거든요. 원초적 입장에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면은 원초적 입장 자체가 굉장히 공정한 절차가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합의된 거는 전부 다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다. 이 정도 외워두시는 걸 추천하고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하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이란 걸 쓰고 우연성을 까먹게 됩니다. 이 얘기들까지 롤스 기준에서 우연성의 결과라는 거를 무효화한다. 무지의 베일을 쓰고 우연성에 따라 가지고 나타난 결과를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가 운빨로 얻어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무효화시킨다라고 롤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보통 이 우연성의 결과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가끔씩 우연성의 결과라 그러면 우연성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뭐 돈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소위 우리가 운빨로 타고 태어난 것들 전반을 그냥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키나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개념들이고 그걸 무지의 배를 써서 다 까먹고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자, 1번 원초적 합의는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회를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롤스 기준에서 원초적 합의가 어떤 상황에서 돌아가는지 기억납니까? 우리가 모두 무지의 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무지의 배를 쓰면은 내가 어떤 상태에 처했는지 특히 우연성의 결과물들을 싹 다 까먹게 된단 말이야. 내가 뭐 부잣집 아들내미인지 가난한 집의 딸인지 뭐 혹은 내가 천부적인 재능이 뛰어난지 뭐 키가 큰지 작은지 외모가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게 된단 말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도 고려하게 되는 거고 되게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돼. 최소 수혜자가 될 선택도 상황도 생각해 봐야 되고 최대 수혜자가 될 상황도 생각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특히 최소 수혜자가 되는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 가지고 최소 수혜자의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게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회거든.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 그런 맥락에서 나온 원칙이
원칙이 결국은 뭡니까?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서 탄생한 것 중에 차등의 원칙이 정확하게 딱 그런 케이스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으로 이득을 줘야 된다. 천부적 재능을 강하게 잘 타고 태어난 사람이 돈을 많이 벌려면 다른 사람들의 이득도 올려줘야 된다. 그게 모두의 복지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원초적 합의를 통해서 나오게 된 차등의 원칙 같은 개념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복지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어떤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좀 지향을 하게 된다. 정의의 원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향한다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고. 이번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른 사회는 우연성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롤스 기준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라 가지고 돌아가는 사회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거든. 원초적 입장 아니야.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현실의 사회에서는 우연성이 작용할 수가 있죠. 대신에 그 우연성이라는 게 우리 모두의 이익을 발휘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용된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 천부적 재능이라는 거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정확히 말하면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차등의 원칙 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 3번 대신에 우연성에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지. 그 우연성의 영향력이 너무 지나치지 않게끔 약화시켜주는 게 이제 또 차등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 앞에서 많이 했었죠. 3번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까지 합의되지는 않는다. 원초적 입장에서 원래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 합의하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것도 쌤이 진짜 많이 얘기했던 거지. 기출의 메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커리들을 통해서 원래 롤스가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할 때 그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 사회 기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분배라는 것이 어떤 기본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의의 원칙이 있는 거니까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 즉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려고 원초적 입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4번 순수 절차적 정의에는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잘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이거 독해 문제야. 독해 문제 잘 보면은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따로 없긴 하거든. 그러니까 결과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절차랑 상관없는 독립적 기준을 잡지는 않아. 하지만 공정한 절차가 있고 절차를 제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랑 상관없이 결과가 공정하게 된다라는 식의 기준은,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히는 뭐예요?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는 절차가 공정한가, 그리고 그 절차를 따라서 분배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거야. 그 기준에 맞기만 하면은, 그 근거에 맞기만 하면은 결과는 무조건 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순수 절차적 정의이기 때문에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다만 그 근거라는 게 분배 결과 그 자체가 뭐 필요에 따라 분배가 됐는지, 뭐 균등하게 분배가 됐는지, 뭐 업적에 따라 분배가 됐는지, 그 분배 결과 자체를 놓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그 과정, 절차가 공정했는지, 그 공정한 절차를 따라 가지고 분배가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이제 근거를 둔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문장인 거고, 이걸 읽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독해 문제였습니다. 5번 무지의 베일 속 개인은 자신이 물론 당연히 이게 독해 문제기도 한데 사실 알고도 있어야 돼, 그치? 쌤이 진짜 입에서 침을 튀기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기본 지식도 플러스 알파가 된 상태에서 이걸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5번 무지의 베일 속 개인은 자신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모른다고 돼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을 추구한다는 얘기가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보통 롤스 같은 사람이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 없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내 우연성이라는 걸 무지의 베일 때문에 까먹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원래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도덕적 가치관 이런 건 까먹는 게 맞거든. 그런데 내가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건 알지.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 원초적 입장 속에서 어떤 정의의 원칙이 최대한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될까? 기본적으로 원초적 입장에 있는 개인들은 합리적인 존재란 말이야. 타인의 이익에는 무관심하고 나의 이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나의 이익에 관심 있는 사람들인데 동시에 내가 누군지는 또 모르는 거야. 무지의 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회, 정의의 원칙에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게 선한 거야. 선을 추구하는 거야. 어쨌든 모두의 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정의의 원칙에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두면 내가 나중에 현실에 나가서 우연성이 최소 수혜자든 간에 최대 수혜자든 간에 그럭저럭 만족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게 우리가 선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무지의 배를 쓰고 있어도 선을 추구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열심히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나가는 거야. 내가 만약 최소 수혜자라면 어떤 게 좋을까? 최대 수혜자라면 어떤 게 좋을까? 어떤 상황이었을 때 내가 웬만한 어떤 우연성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최대한 이득이 되는, 나에게 최대한 선이 되는 그런 결과는 어떤 결과로 나와야 될까? 정의의 원칙은 어떤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좀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이 됐습니다. 12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고로 누구나 죽음을 맞는다. 그렇지만 부모님을 여의면 음식도 맛있지 않고 음악도 즐겁지 않으며 거처함에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부모님을 잃고 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례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정성스럽게 장사를 한다는 게 이 장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거를 장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슬퍼하는 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그런 태도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 사상. 요건 딱 봐도 유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의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유교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상례를 얘기하는구나. 죽으면 이제 예를 차려가지고 슬퍼하면서 보내드리는 게 예라고 주장하는 게 유교구나. 어리석은 중생 얘기 보통 누구 옵니까? 불교가 하죠, 그렇죠? 깨닫지 못한 존재라는 걸 중생이라고 보통 불교가 많이 부르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같은 존재들도 마치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번뇌와 망상에 빠져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또 태어나고 이러는 윤회의 과정을 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고로 큰 자비로 모든 중생을 가엽게 여기고 구제해서, 자비라는 게 이제 모두에게 평등한 사랑, 모든 생명에게 평등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모든 깨닫지 못한 자들을 가엽게 여기고 같이 구제해가지고 해탈의 과정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통 보살이라는 이상적 인간상으로 불교가 부르고 그렇습니다. 1번 유교, 죽음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마땅히 애도해야 된다. 정답이죠. 유교 입장에서 맨날 하는 얘기잖아. 죽음은 불가피한 건 맞아. 누구나 죽음을 맞아. 여기 위에 적혀있죠. 이것도 사실 독해 느낌 있죠. 독해 문제 느낌이 있습니다. 죽음은 불가피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마땅히 애도하고 슬퍼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유교 입장이고, 딱 여기 정반대에 있는 게 도가죠. 도가는 슬퍼하면 안 된다. 그 자연의 원리를 못 깨달은 거다. 이런 입장으로 가니까. 유교,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삶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유교 입장에서 되게 유명한 얘기거든. 쌤이 삶과 죽음의 관점 얘기할 때 유교 입장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건데, 공자님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너 삶을 알지 못하면서 자꾸 죽음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 이거 위치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너 지금 삶은 도덕적으로 살고 있어? 그것도 잘 못하잖아. 너 삶에 대해서도 잘 모르잖아. 그러면서 왜 자꾸 죽음 이유를 고민해? 그래서 유교가 되게 소위 말하는 종교 중에서는 되게 특이한 게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냥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 건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그런 사상이 된 이유가, 공자님부터가 야, 도덕적으로 지금 현재 삶이나 잘 살아. 나중에 죽음 이유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유교 같은 경우는 뭐 사후세계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2번 바로 탈락, 위치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3번 불교, 중생의 죽음은 태어남과 상관없이 생기는 고통일 뿐이다. 절대 아니지. 태어남과 상관이 완전 많지. 태어나니까 죽는 거야. 죽으니까 또 다시 태어나는 거고, 또 태어나면 또 죽는 거고, 죽으면 또 태어나는 거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게 윤회의 수레바퀴잖아.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선 삶과 죽음이라는 게 계속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돼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또 연기기도 하고, 세상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4번 불교, 열반에 이른 사람도 삶과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다. 열반에 이른 사람은 삶과 죽음의 굴레를 벗어난다는 게 불교의 입장이죠. 소위 말하는 열반의 세계로 가게 된다는 거고, 죽고 나면 다시 안 태어나고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열반을 하라, 해탈을 하라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5번 유교랑 불교, 삶에 대한 애착으로서 죽음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 삶에 대한 애착으로 죽음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어떻게 하면 죽음의 고통을 불교 기준에서는 그나마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해탈하면, 연기에 대해 가지고 깨달으면, 그러면은 해탈을 해가지고 열반의 경지로 가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삶에 대한 애착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유교 기준에서는 뭐 죽음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따로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불교 입장에서도 유교 입장에서도 딱히 정답이라고 보기 어려운 선지. 정답은 1번으로 어렵지 않게 나왔고요. 13번,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집단의 이기심을 떴다. 니부어. 쌤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쌤도 나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나올 거라고 예측한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거야. 대학 교수님들 맘이기 때문에. 이 니부어라는 사람 기억납니까? 니부어라는 사람이 사회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거 처음부터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쌤이 예전에 저스티스 할 때도 그런 얘기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만약에 니부어가 평가원에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니부어가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쌤이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쌤이 조만간 니부어 특강을 한번 좀 찍어볼까 합니다. 한 9월 말에서 한 10월 초쯤까지는 쌤이 한번 간단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니부어랑 관련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짜리 특강? 이런 걸 한번 금방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니부어를 지금 시점에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스티스 개념 완성 해당 내용을 좀 발췌를 해가지고 좀 자세한 내용들, 선지로 나올 수 있는 것들, 기출문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테니까 그때 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니부어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저스티스 개념 완성에서도 다루긴 했거든요. 기출의 메타에서는 따로 다루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출의 메타에서 문제들 풀어오면 대략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보자.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집단의 이기심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 외에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강제력에 의한 방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비합리적 수단이라고 그러거든, 니부어가. 우리가 가끔씩은 매가 약인 경우도 있단 말이야.
비합리적 수단. 원래 리부어에 따르면 이 집단이라는 존재는 집단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지. 이 개인이라는 존재는 이기심도 있고 이타심도 있어서 이타심으로 이기심을 이겨 먹으면은 되게 도덕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개인이지만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 집단이 커지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의 이기심만 계속 누적이 되고 이타심이 누적이 안 돼가지고 원래 집단은 비정상적으로 이기심이 확장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게 집단의 본성이에요. 그래 이 집단을 그냥 냅두기만 하면은 그리고 이 집단이 되게 이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게 원래 본성이라서 집단 이기주의 자체를 어차피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집단이 있고 이기적인 집단이 있어서 이 집단들끼리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절대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될 수가 없고 정치적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냥 힘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강자가 약자를 약간 착취하고 이런 관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집단의 이기주의적인 면모를 우리가 어차피 없앨 수 없다면은 최대한 집단들끼리 서로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부정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거든.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집단의 이기심을 좀 견제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거야. 다시 말하면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한쪽이 너무 힘이 강하면은 강제력을 사용해야 돼. 좀 비합리적이어 보이는 수단이라도 사용해가지고 두더지 잡기 게임 같이 이렇게 힘을 좀 낮춰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도 해야지.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 좀 비합리적이어 보이는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사람들은 야 그럼 폭력이라든지 이기심이나 원한 같은 방법은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니야 그래도 쓰기는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도덕성이 높은 개인 윤리적으로 높은 사람으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비합리적인 수단 일종의 강제력에 기반한 방법도 불가피하다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대신에 그냥 강제력을 막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대신에 개인 윤리의 통제도 받아야 된다고. 선의지의 통제도 받아야 된다고. 강제력이라는 이 뿅망치를 휘둘러가지고 두더지 잡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집단들의 힘을 비슷하게 맞춰줄 건데 그 과정에서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은 지가 막 신나가지고 막 두더지를 막 너무 세게 때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선의지에 기반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에 따라가지고 강제력은 최소화한다. 그리고 이 강제력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좀 합리적으로 좀 도덕적인 방식에도 기반해가지고 좀 사용한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막 무슨 고문을 하거나 막 이런 짓 하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기본적으로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좀 목적과 목표라는 거를 알려주고 사람들을 설득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요거 기억 안 나시면 개념 완성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어쨌든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최소화시키는 거 강제력이라는 걸 그것만 좀 기억해 두시고 본성상 선한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고 그 자체로 선한 건 선의지뿐이다. 이거 칸트가 한 말인데 리부어도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왔죠. 본성상 악한 것은 오직 악의지뿐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리부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보통 알고 있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보통 칸트가 보통 하는 얘기지 리부어가 하는 얘기라고 기억은 잘 안 될 테니까. 근데 리부어도 이런 말 하는구나 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독해 문제에 가깝죠. 정의 그 자체만으로는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전락하기 쉽다. 이 문장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정의라는 건 리부어가 말하는 사회윤리의 목표란 말이야. 사회윤리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이란 말이야. 개인윤리가 추구하는 이상은 이타심이야. 이타심.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사회윤리가 추구하는 도덕적인 이상은 정의에 해당되는데 이 정의라는 걸 추구하려고만 하고 개인윤리 혹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자꾸 하면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발휘되는 이런 비합리적 수단은 되게 오히려 사회를 더 많은 부정의로 이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정의만 생각하면 안 돼. 개인윤리, 선의지의 통제도 받아야 되는데 정의만 생각해가지고 비합리적 수단을 막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그러잖아? 그럼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돼버릴 수도 있어. 다시 말하면 부정의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오히려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 선의지 통제 받는 강제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리부어가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풀어보죠. 비합리적 수단으로서의 강제력은 본질적으로 악이다. 비합리적 수단으로서의 강제력은 본질적으로는 악이 아닙니다. 라는 게 리부어 입장이에요. 이거 사실 바로 위에 독해 문제를 풀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리부어 공부 잘 해본 사람들 아마 쌤이 이런 얘기 해본 거 들었을 수 있거든요. 쌤이 분명히 제시문에다가도 넣어놨고 요거 아마 말로도 언급했었을 거예요. 저스티스 개념 완성에서. 기본적으로 리부어가 하는 얘기가 폭력이라는 것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라는 얘기거든. 폭력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만약에 폭력을 그 자체로 악이라고 규정해버린다면 혹은 강제력을 그 자체로 악이라고 규정해버린다면은 우리가 강제력을 사용한 행위 자체가 그냥 악한 행위가 돼버릴 텐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선의지에 기반해서 강제력을 사용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악의지에 기반해서 강제력을 사용하면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강제력이나 폭력 그 자체가 나쁘다. 그 자체가 선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야라는 게 예전에 니부어가 한창 수능에 나오던 시절에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니부어 기출문제를 공부한 친구들이랑 무난하게 맞췄을 거고 공부 안 했으면 틀리셨을 텐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쌤이 이거 다시 한번 좀 AS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만간. 2번 집단의 이기심은 다른 집단의 이기심으로 견제될 수 없다. 집단의 이기심은 다른 집단의 이기심으로 견제될 수 있다라는 게 니부어 입장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 집단의 이기심이라는 거, 집단 이기주의라는 거는 다른 집단의 이기심이나 다른 집단의 원한 이런 게 다 비합리적인 수단이거든. 그런 비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서는 견제가 될 수가 없어. 힘에는 약간 힘으로 좀 맞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힘의 균형을 맞춰줄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 다만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원래 집단의 이기심을 다른 집단의 이기심, 원한, 폭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필요하다면 잘 사용해가지고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니부어식 논리입니다. 이것들도 다 니부어 지금까지 제시문에 다 나와 있던 내용이고요. 3번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은 조화될 필요성도 가능성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 개인의 도덕의 최종 이상이 아까 뭐라 그랬지? 이타심이라 그랬고 사회의 도덕의 최종 이상이 정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타심과 정의라는 건 조화할 필요성도 가능성도 없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조화해야 돼. 같이 가야 된단 말이야. 선의지, 개인 윤리 쪽의 단어가 선의지고 이 사회 윤리 쪽의 단어가 정의인데 선의지와 정의는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아까 강제력이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화돼야 된다가 맞는 얘기고요. 4번 강제력은 도덕적 통제를 받으며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게 최선이다. 이게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라면.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게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의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니부어를 방심하지 않고 그냥 외워두기만 한 친구들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개념 교재에 보시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5번 강제력은 도덕적으로 승인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도덕적으로 승인된 목적이라는 게 결국은 정의입니다. 정의. 결국 사회 정의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사회 윤리를 기반으로 해서 승인된 목적일 수 있다고. 억압과 착취 같은 거를 없앤다는 거는 개인 윤리의 관점으로 봐도 충분히 승인될 수 있는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승인되기 어려운 방법, 비합리적 수단까지도 써가지고서라도 이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게 니부어의 입장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승인된 목적인 정의, 다시 말하면 착취나 억압 같은 걸 없애나가기 위해 가지고 도덕적으로 개인 윤리적으로는 좀 승인되기 어려운 그런 강제력이라도 사용해서 도구로서 써야 된다라는 게 니부어의 입장이기 때문에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로 바꿔주셔야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벤 다이어그램이죠. 이 문제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풀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자연과 인간 윤리가 보통 이거보단 좀 어렵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약간 독해 문제를 좀 어렵게 많이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약간 힘을 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 금방 풀어보자. 어떤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고통을 고려해야 돼. 고통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 적혀 있는 거죠.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면 싱어입니다.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인간 종족 바깥까지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까지 다 적용해야 된다라고 싱어 기준에서 적혀 있는 내용이고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는 어떤 존재자에 대한 의무도 가질 수 없다. 뭐뭐에 대한 의무, 뭐뭐에 대한 의무. 그럼 이 사람 기준에서 직접적 의무죠. 그렇죠? 간접적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칸트겠네요. 인간은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 외에는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직접적 의무가 없다. 동물이나 뭐 이런 애들이랑 자연이나 무생물이랑 관련한 간접적 의무만 있을 뿐.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도 결국은 간접적인 의무입니다. 이런 얘기들 칸트가 맨날 했던 얘기고 워낙 그 전 커리큘럼에서 쌤이 많이 했던 얘기니까 요거는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 새롭고 복잡한 생태학적 상황에 대처하려는 시도로서 윤리의 확장은 일종의 공동체적 본능일 것이다. 앞으로 윤리는 대지윤리로 나가야 된다. 레오폴드죠. 그렇죠? 대지윤리라는 표현만 봐도 레오폴드인 거 당연히 알아보셔야 되고요. 레오폴드가 워낙 생태계 이런 거 생태학 이런 단어 많이 쓰니까 이거 보고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요즘에 이제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야. 생태계가 약간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이 생태계 전체가 되게 복잡한 상황 속에 우리 인류가 되게 힘이 세지면서 과학기술 생태계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기도 하고 우리가 생태학적인 지식이 늘어나면서 되게 새롭고 복잡한 생태학적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는데 여기에 대처하려는 시도로서 옛날에는 그냥 인간들끼리만 윤리의 적용 대상이었다면 인간들끼리만 서로 어떤 의무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인간들끼리만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들끼리만 생명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랬다면은 이제는 윤리를 확장시켜야 된단 말이야. 이제 인간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생명 전체로, 생명에서 무생물까지로, 심지어 생명 공동체 전체까지로 윤리를 확장시켜야 되고 이런 윤리의 확장이 일종의 공동체적 본능 아닐까? 인간도 결국은 이 생명 공동체라는 이 집단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니까 그런 구성원으로서 본능적으로 약간 윤리를 확장시키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레오폴드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A는 싱어만의 입장이어야 되거든요.
되거든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싱어는 평등한 대우를 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동일 대우 혹은 평등 대우 이런 단어 안 되거든요. 대우라는 단어는 싱어 기준에서 consideration, 고려가 아니라 뭡니까? treatment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기본적으로 맨날 하는 얘기지.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차별 없이 평등한 고려를 받아야 된다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이익 관심에 대해 가지고 평등 고려를 해야 된다. 이익 평등 고려. 동물이 느끼는 고통이나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나 평등하게 취급해 가지고 동일한 고통이라면 취급해서 계산을 잘 해줘야 되는 거고, 얘가 느끼는 고통이든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든 차별해 가지고 막 관심을 가지거나 고려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동등한 대우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인간한테 주는 김치찌개를 고양이한테도 주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싱어가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거 바로 탈락 잡아주시면 되고, 기억 안 나시면 개념 완성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쌤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칸트에만 해당되는 B 위치, 동물학대는 모두 인간에 대한, 동물학대 금지는 모두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 당연하죠. 동물학대 금지라는 건 결국 간접적 의무잖아요.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무는 없고, 동물과 관련해서 동물을 학대하면 결국은 뭐가 훼손된다는 거야? 나 자신의 도덕성을 촉진하는 자연적 소질, 동정심이나 감수성 같은 것들이 훼손돼서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거. 나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잖아. 결국은 동물학대 금지라는 동물과 관련된 간접적 의무는 결국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 환원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칸트 기준에서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 C, 싱어랑 칸트, 레오폴드 빼고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싱어 기준에서는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생명체라면 도덕적으로 존중 안 해도 돼. 내재적 가치가 없으니까. 칸트 기준에서는 인간이 아닌 생명체라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아니어도 돼. 간접적 의무를 걔네랑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킬 필요는 있지만, 걔네가 그렇다고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도덕적 존중의 대상인 건 전혀 아니거든. 그러니까 싱어나 칸트 기준에서는 인간이 아닌 생명체거나 아니면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생명체는 도덕적으로 존중해줄 필요가 없어서 맞는 선지고, 레오폴드는 뭐 설명할 필요 없겠죠? 레오폴드 기준에서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모두 도덕적으로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그러니 모든 생명체가, 심지어는 생명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무생물들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게 레오폴드의 입장입니다. 레오폴드는 아니요로 가는 거고, 그러면 답은 니은 디귿이 되는 거 어렵지 않죠? 릴, D 같은 경우에는 싱어, 칸트, 레오폴드 모두 다 공통점인데 생태계 모든 동식물이 존속 권리를 지닌 것은 아니다. 이거는 싱어, 칸트 필요 없어. 쌤이 맨날 얘기하지 이것도. 내가 이거 나온다 했지? 했지. 레오폴드 입장에서 존속 권리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단어 나오면 사실 레오폴드를 겨냥한 선지라고 봐도 크게 무리 없단 말이야. 이 존속할 권리라는 게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생명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존속할 권리를 가지거든. 왜냐면 얘네들 전부가 실질적으로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과 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존속할 권리는 다 가진다고 봐야 돼서 생태계 내의 모든 동식물,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다 존속할 권리를 지닌다고 봐야 된다는 게 레오폴드 입장이란 말이야. 레오폴드 입장에서 그냥 탈락 이렇게 잡아주니까 셋 다의 공통점은 절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잡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이었고요. 15번.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쟁점 찾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보통 이렇게 싸우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봐도 크게 문제 없단 말이지. 이거 금방 보면 알겠지만 다문화 사회랑 관련해가지고 되게 대표적인 입장들이거든요. 문화 간 갈등을 해결할 사회 통합을 지향해야 되지만 이민자 문화 정체성을 무시하고 기존 문화에 강제로 동화시키면 안 돼. 동의합니다. 국수가 주된 역할을 하고 고명이 부수적인 역할을 해서 맛을 내듯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위에서 사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강제로 동화주의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여기는 뭐야?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근데 국수가 주된 역할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뭐야? 고명이 부수적인 역할 이런 얘기 나오는 거. 국수 대접 이론이고, 이거 보통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부릅니까? 다원주의라고 부르죠. 그렇죠? 주류 문화가 메인으로 일종의 위계적으로 위쪽에 있긴 한데, 그래도 비주류 문화들도 위계적으로는 아래에 있지만 얘들도 고명처럼 인정은 해줄게. 대신에 비주류 문화 중심으로 가야 돼. 한국에선 한국 문화가 우선이야. 이런 얘기하는 게 다원주의라면은, 갑은 뭐라 그래? 채소와 과일들이 골고루 섞여 맛있는 샐러드가 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샐러드 보울 이론이란 말이야. 완벽하게 다양한 문화가 대등하게 공존해야 돼. 비주류, 주류 이런 거 나눠도 안 돼. 이거는 다문화주의의 입장이죠. 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싸운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엄연히 다르고 구분해야 돼. 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는 구분해야 되고 위계도 있어야 돼. 주류 문화가 중심이 돼야 돼. 이런 얘기.
어쨌든 외부에서 넘어온 소수문화 인정은 해줄게. 얘는 이제 완벽하게 평등하게 가자. 다원주의는 아니다. 그래도 주류 문화가 우선이고 비주류 문화 나눠놔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고 찾아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의 정체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거는 다원주의는 얘기하는 게 맞고 다문화주의는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다원주의 입장에서 맞아.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나머지 애들의 정체성도 인정해줄게. 다문화주의는 야 주류 비주류 구분하지 마. 이 입장이니까 얘는 동의하고 얘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선지가 돼서 5번으로 찾는 거 별로 어렵지 않겠네요. 나머지 선지 틀린 것도 금방 찾아볼게요.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타문화의 가치를 부정해도 되는 거 딱히 그렇게 얘기하는 적 둘 다 없거든. 이건 둘 다 틀려. 둘 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가지고 틀린 선지고. 둘 다 타문화의 가치는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니까.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통합된 문화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동아주의 입장이고 둘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 없거든요. 이것도 탈락이고. 3번 각 문화가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는 공존을 지향해야 되는가. 각 문화가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는 공존을 지향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둘 다 동의하는 거죠. 그렇죠? 각자 고유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문화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같이 정체성을 인정해 줄게. 둘 다 그런 입장이라서 탈락이고 쟁점이 되지 못해서 4번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간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도 둘 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려주면은 정답 5번인 거 크게 어렵지 않겠어요. 16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있긴 했던 것 같은데 칸트의 평화 그리고 현실주의 국제정치에 도덕이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에서도 과소평가에서도 안 된다. 정치의 도덕은 도덕적이라 생각되는 행위의 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이게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뒤쪽에 보면 세력 균형 정책은 국가 이익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겨냥한 행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결국은 세력 균형 정책이라는 것도 국익이라는 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야. 국제 정치라는 건 결국은 국익이 우선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으면은 이건 현실주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모겐소 같은 사람이 현실주의구나. 이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현실주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국제 정치에서 소위 말하는 도덕이라고 불리는 개념의 영향력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해도 안 돼. 이 도덕이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국가들의 어떤 행동이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거야. 도덕적으로 좀 행동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는 걸 멈출까? 그러지 않잖아. 결국 국익을 위해서는 도덕도 어기는 게 국가야.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또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어. 이 도덕이라는 게 실제로 국가들을 또 움직이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걸 부정할 수도 없거든. 그래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어. 정치의 도덕이라는 건 보통 도덕적이라고 생각되는 행위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옛날에 그 UN 같은 집단이 한국을 이렇게 도와주러 온 거라든지 약간 좀 순수한 어떤 물론 뭐 국익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있었겠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런 식으로 한국을 도와줬던 심지어 자기 나라에 손해가 되는데도 도와주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도 일종의 도덕적 행위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고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굉장히 대규모로 원조해 주는 거 그런 것들도 꼭 국익이랑 관련된 행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어쨌든 현실주의자는 뭐라고 생각해? 그 도덕의 진심으로 막 감동하거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도덕적이라고 생각되는 뭐 원조라든지 남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게 결국 정치적으로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아주 그 사이코패스 같은 현실주의자의 특징이라고.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세력 균형 정책은 결국은 세력 균형을 맞춰가지고 전쟁을 방지하는 거. 국익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겨냥한 행위가 되겠지.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얘네로부터 침략을 받기 싫잖아. 그러니까 뭐 동맹을 맺든지 아니면 군비를 증강하든지 해서 비슷하게 세력 균형을 맺는 그 이유도 결국은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들 간 자연 상태를 벗어나 법적 상태로 진입하기 이전에는 내가 이거 칸트 제시문인 거는 사실 다 아실 거고 뭐 평화 보편적 국제연맹 이거 평화연맹 이거 다 알아봤을 거니까 쌤이 딱 이런 느낌의 제시문을 최근에 되게 많이 읽어줬거든요. 킬더킬러라든지 이런 커리큘럼에서. 그래서 쌤 커리큘럼 잘 따라온 친구들은 이거 보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았을 겁니다. 국가들 간의 자연 상태라는 건 쌤이 맨날 뭐라 그러던 거야. 국제 질서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평화연맹 같은 게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탄생하지 않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했어. 전쟁 상태를 벗어나서 법적 상태로 진입해야 된다는. 정확히 말하면은 국가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 가지고 국가들이 국제법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그런 상태로 진입을 해야 된다고. 그 진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평화연맹이라는 게 꼭 필요하고 이 법적 상태로 진입하기 전에는 국민들의 모든 권리, 그러니까 국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국민 얘기로 넘어서 국민들의 모든 권리는 순전히 잠정적일 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것도 쌤이랑 같이 제시문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 살짝 눈치 깠을 수 있어. 국가들 간의 자연 상태를 벗어나 법적 상태로 진입한다는 게 평화연맹을 만들고 그 평화연맹에 기초한 국제법을 만들어서 국가들이 법을 지키는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국가들끼리 막 전쟁을 벌이지 않고 국제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는 국민들의 권리는 순전히 잠정적일 뿐이라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칸트가 확정조항에서 말하는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1항에서 모든 국가의 정치체제는 공화정이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공화정이라는 정치체제는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시스템이고 국민
국민들을 존중해주는 시스템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공화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아, 국가들끼리 법적 상태로 제대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국제법을 지키는 상태로 들어가야지 공화정이라는 시스템,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시스템도 제대로 잘 돌아갈 수가 있어. 만약에 국가들이 국제법을 잘 지키는 상태로 들어가지 않잖아? 그럼 공화정도 잘 유지되기가 어려울 거야. 쌤, 이런 제시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내용을 꺼냅니까? 어떻게 이걸 추론할 수 있어요? 배우면 되죠. 지금까지 봤던 제시문들을 꼼꼼하게 읽어봤던 친구들은 이 정도 내용까지는 추론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국가들끼리 자연 상태를 벗어나 법적 상태로 진입하는 거, 평화연맹에 기초한 국제법을 만들어서 그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잘 지키는 그런 상태. 그렇게 되면은 아, 공화정도 잘 유지가 되는구나. 이게 잘 안 되면 공화정도 유지가 되기 어렵겠구나. 물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딱 배워놓은 내용은 아닐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다 외우긴 어려우니까요. 대신에 읽어내면서 아, 이거 국제법이 잘 지켜지면 공화정도 잘 유지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안 되면 이것도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쌤이 이런 얘기 하긴 했거든. 평화연맹이 만들어가지고 공화정인 친구들이 리더가 평화연맹 속에서 되어가지고 다른 국가들을 이렇게 평화연맹 속에 가입시키고 그러면은 그 주변 국가들도 공화정으로 바뀔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쌤이 매번 얘기를 했던 게 확정조항에서 1항과 2항과 3항 같은 애들이 서로서로 약간 상호의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공유한다는 얘기를 수업 중에 종종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이걸 보고 이제 이선지를 풀 수가 있다는 거야. 합법적 국제관계는 공화제 존속과 완성의 조건이다. 이걸 풀 수가 있다는 거지. 아, 합법적인 국제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국가들이 이제 국제법을 잘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이 돼야지 공화제가 잘 존속되고 공화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완성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항에 나와 있는 평화연맹을 기반으로 한 국제법을 기초해가지고 국가들끼리 법을 지켜야 돼. 이 얘기랑 1항의 얘기들이 서로 상호 의존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이 2항이 잘 만족되어야지 1항이라는 것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디귿선지를 바로 맞다고 해줄 수 있단 말이지. 기억, 현실주의, 국제정치에서 권력은 권력으로 통제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현실주의가 원래 맨날 하는 말이죠. 권력은 권력으로, 힘에는 힘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힘이 이렇게 센 놈이 있으면은 약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얘랑 비슷한 힘을 가져야지 통제를 좀 하고 싸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서로 견제하면서. 아, 요것도 아직 안 읽었네. 모든 것은 결국 보편적 국제연맹 안에서만 확정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평화연맹이 있어야지 국가들끼리 국제법을 지키는 법적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것으로 인정되고 참된 평화 상태가 결국 평화연맹 속에서 실현되는 거다. 니은, 칸트, 세계시민법은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니네 알고 있지? 세계시민법은 원래 전 세계 시민들과 공동체에 관해 적용되는 그런 관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법이란 말이야.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시민들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막 완전 세계 이 공화국이 아니라 완전 개판인 나라에서 왔어도 그 친구도 우리가 환영을 해줘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얘가 평화롭게 행동만 한다면 환영해줘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세계시민법에서 보장하는 환대권이라고. 공화국 국민한테만 적용되는 거 아니야. 리얼. 그러니까 세계시민법이죠. 세계 시민들한테 적용되는 거니까. 리얼. 현실주의랑 칸트.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행위가 도덕적 중요성을 지님을 인식해야 된다. 현실주의 입장에서 방금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봐봐.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라.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이 꽤 있다. 이 도덕이라고 생각되는 행위가 정치적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국가들의 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행위가 도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그게 현실주의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동을 국가들이 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도덕이라는 거랑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현실주의가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도덕이 미치는 영향을 또 과소평가하지도 말자라고 했기 때문에 도덕적 중요성을 가질 수는 있어 정도의 얘기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칸트 기준에서는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행위가 도덕적 중요성을 가지나? 당연히 가지지. 칸트 입장에서. 왜 안 가지겠어? 국가라는 존재가 공화국이 되어가지고 평화연맹에 가입해가지고 평화를 추구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칸트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 거고 개별 인간이든 국가든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거든요.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도덕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답은 기억, 디귿, 리을. 도덕적 중요성은 다 가진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7번. 기술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기술은 인간이랑 상관없이 그냥 독자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만 보면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문장도 기출문제 좀 열심히 분석하고 이런 친구들 알 거예요. 야스퍼스가 한 표현이라는 거. 기술은 기술 그 자체로
인간이랑은 좀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 기술은 독자적으로 인간이랑 상관없이 되게 가치 중립적으로 떠 있는 일종의 공허한 힘 같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게 야스퍼스 스타일이거든. 기술의 한계라는 건 이러한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게 아니고 이 기술이 행복과 불행 모두에 관여할 수 있어. 언제 관여할 수 있지? 기술이 그 자체로는 행복과 불행에 관여할 수는 없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기술에 인간의 목적이 개입되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술은 지도가 필요하며 인간의 지도가 잘 필요하다는 얘기야. 인간이 악한 목적을 기술에 개입시키면 악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도가 잘 필요해. 악한 목적을 개입시키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해야 돼. 인간 자신이 지도자로서 기술에 대해서 재발견을 잘 해야 되는 거야. 이 기술이라는 거는 그냥 공허한 힘일 뿐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개입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고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해야 된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기술이라는 거를 좋은 방향에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명백하게 좀 해야 되고 검토하고 혹시 이 욕구가 좀 위험하진 않나? 이 기술에 이 나의 욕구가 개입이 되면은 기술 때문에 엄청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진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욕구의 서열, 중요성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욕구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잘 생각해서 좋은 방향의 욕구를 좀 선택해서 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야스퍼스 입장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위쪽에 있는 내용을 보고 야스퍼스인 거 뭐 선도 악도 아니다라는 거 보고 알 수 있고 아래쪽의 내용은 조금 새롭긴 하지만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1번 적절한 거 고르면 됩니다. 기술 자체는 그 기술을 실현하는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이다. 기술 자체는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다. 니네 이거 야스퍼스 기출의 베타 같은 거 보셨으면 모를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 여기 나오는 얘기랑 사실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기술은 그 기술을 실현하는 게 인간이야. 인간이 그 기술을 실현할 때 거기에는 가치가 개입될 수 있지만 기술 그 자체는 그 실현이 되는 상황 혹은 가치가 개입되는 상황이랑은 좀 독립돼 가지고 공허한 힘으로서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하고 있어. 핵분열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그 기술을 실현하는 인간으로부터 좀 독립돼서 가치 중립적으로 존재하는 친구야.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문장이고 야스퍼스 제시문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장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도 역시 기출문제 제시문 분석이 안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시문 보시면은 분명히 이 문장 계속 있고 쌤도 많이 해설해 드렸던 문장입니다. 기술로 인한 모든 윤리적 문제는 기술 자체로서 극복해야 되는데 야스퍼스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요. 그냥 기술 자체로서 극복할 수 있다면 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 안 하지, 그렇지? 기술로는 극복이 안 되고 인간이 지도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그 자체로서는 극복할 수 없고 기술에 대해서 인간이 잘 통제를 해야 된다. 기술에 대해서 인간이 욕구를 개입시키거나 목적을 설정할 때 조심해가지고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게 되는 거고 기술에 내재한 부도덕한 속성을 성찰하여 기술을 지도해야 된다. 기술의 부도덕한 속성이 내재해 있지 않습니다. 내재해 있다는 건 기술 그 자체 안에 부도덕함이 있다는 얘기인데 방금 얘기했지만 기술 그 자체에는 선도 악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도덕함이 내재돼 있다는 표현에서 바로 탈락. 기술 자체의 독자적 목적으로 인해 기술의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목적은 인간이 주는 거지 기술이 주는 게 아니야. 이것도 쌤이 야스퍼스 가르치면서 맨날 했던 얘기. 결국 인간의 목적이 개입될 때 기술에는 가치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게 기술 안에 원래 있었던 게 절대 아니다. 기술에 악한 목적이 개입되면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좋은 목적이 개입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만 기술 자체가 독자적으로 목적을 가질 수는 없다. 인간이 목적을 개입시키는 거지. 라는 얘기 많이 했었죠.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욕구로 인해 선 또는 악으로 변화될 수 있다. 본질은 절대 선이나 악이 될 수가 없다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기술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선도 악도 아니라고. 변화될 수도 없는 거라고. 물론 기술이 나빠질 수 있지. 그건 본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나쁜 결과를 발생시킨다라는 의미에서 나빠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질 그 자체가 기술 그 자체가 나빠진다 착해진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틀린 선지라고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18번. 이 문제 되게 쉬웠습니다. 그렇죠? 거의 약간 쉬어가는 문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삶의 주체 얘기 나오면 레건이네. 이거 환경윤리 주제가 한번 다시 나오네.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삶의 주체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과 단순히 의식을 갖는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삶의 주체인 개체들은 독특한 유형의 가치를 가지면 내재적 가치 얘기하는 거죠. 이런 내재적 가치는 다른 개체들에 대한 효용성으로부터 뭐 인간에게서 평가받는 수단적 가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삶의 주체는 다 내재적 가치를 가져요. 이런 얘기를 레건이 그냥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 독특한 유형의 가치라는 게 내재적 가치라는 거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뭐 다른 개체들에 대한 효용성이랑 관련이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수단적 가치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그렇겠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내재적, 수단적. 뭐 문제 상황 읽어볼 필요 있나? 축산업이 각광받고 있는데 공장식 사육 방식의 축산업을 시작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레건이란 뭐라 그랬어? 축산업이란 개념 자체가 동물을 자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삶의 주체를 자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자원시하면 안 돼.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폐쇄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동물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존재다. 절대 레건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레건이 말하는 삶의 주체의 조건들 중에 하나가 이익 관심입니다. 내 이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 레건은 기본적으로 동물이 이익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삶의 주체에
상태인 동물은 특히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없다라는 얘기 틀렸고 그래서 내가 이익 관심 같은 삶의 주체의 조건 정도는 외우두라고 맨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쌤이 수업하면서 삶의 주체의 조건 중에 이익 관심이 있는 거 정도 외우두라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죠? 동물은 인간에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될 수 있잖아요. 레건 기준에서 삶의 주체는 특히 인간에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은 도덕적 행위 주체이므로 절대요. 도덕적 행위 주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쌤이 맨날 강조하죠. 도덕적 행위 주체로는 절대 동물에 해당될 수 없고 식물도 될 수 없고 무생물도 될 수 없고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탈락이고 동물을 이용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이익 산출하는 건 싱어기 때문에 바로 탈락이고 이건 레건이 아니라 대놓고 싱어 얘기를 적어놨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누구? 삶의 주체는 모두 도덕적 지위가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내재적 가치가 있으면 삶의 지위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환경윤리에서 아주 기본으로 배우는 내용이고 특히 레건 입장에서 너무 당연히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19번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도 좀 어렵긴 했던 것 같아. 가의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2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이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주권자는 사람들이 자연법에 따라 계약을 통해 세운 인격이다. 국가를 설립하는 목적은 불신과 공포가 만연한 전쟁 상태. 그 전쟁 상태가 자연 상태였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순간 홉스죠. 그렇죠? 주권자는 사람들이 자연법에 따라, 자연법이 이제 평화의 조항이죠. 이 평화의 조항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맺게 되면서 우리의 자연권이라는 거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주권자를 만들었지. 절대군주 혹은 리바이어던을 만든 거잖아. 홉스 기준. 국가를 설립하는 목적은 불신과 공포가 만연한 전쟁 상태를 벗어나는 거. 이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였다. 그리고 불신과 공포가 만연한 상태였다. 이런 표현도 다시 한번 홉스고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자연 상태를 벗어났다는 얘기도 홉스가 맨날 하는 얘기. 다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격을 일반 의지에 지도하려 둔다. 이거 딱 봐도 그지? 일반 의지에 지도하려 둔다. 이런 얘기 맨날 하는 얘기죠. 우리 모두는 모든 권리를 다 일반 의지에 넘기고 자기 자신의 인격과 자기 자신의 신체까지도 다 일반 의지에다 넘긴다. 이런 얘기 맨날 루소가 하는 얘기죠. 각 구성원을 국가의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로 합쳐진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자연적 자유를 내려놓고 도덕적 자유를 확보한다. 이거 기억납니까? 사실 루소 기준에서 이런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긴 하잖아요. 우리는 자연적 자유를 대체하는 시민적 자유를 국가 속에서 인정받는다 이런 얘기. 자연적 자유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 상태, 정확히는 자연 상태 중에서도 전기 자연 상태, 완벽하게 평화로운 상태에서 가졌던 자연 상태, 뭐 법도 지킬 필요가 없고 진짜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던 거. 그런 자연적 자유를 우리가 국가로 가게 되면 좀 내려놓고 대신에 그 자연적 자유에 거의 대등한 수준의 시민적 자유를 얻는다. 시민으로서 뭐 법을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이 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이런 걸 이제 시민적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민적 자유랑 비슷하게 도덕적 자유라는 표현도 루소가 쓰거든요.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도덕적 자유라는 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번에 수능 완성에 제시된 개념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엄격한 의미에서 루소가 말하는 자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선이라고 우리가 딱 규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는 거야. 남한테 딱히 피해주지 않고 남한테 관심 없이. 루소가 일반적으로 성선설을 얘기한 사람으로 인정받지만 기본적으로 본성 자체가 막 남에게 막 피해를 주고 되게 막 욕망에 휩싸여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게 딱히 인간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성선설인 거지.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이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루소 기준에서 이 도덕적인 행위,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생겨나는 개념이거든. 이 도덕적 자유라는 게 대충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루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입법권이 국민 전체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법을 직접 만들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직접 만든 법이 있잖아. 그럼 그 법을 지키는 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 국가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제대로 된 도덕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다라고 루소가 보통 얘기를 해요. 도덕이라는 게 국가를 통해 가지고 도덕적 행위로 규정된다는 그런 개념들이 국가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이 도덕적 자유라는 건 아주 쉽게 말하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법을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 그게 도덕적인 자유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만들어 놓은 이 법을 내가 지키는 그 행위가 그 자체로 선한 행위구나. 그런 걸 루소가 이 도덕이라고 부르고 혹은 도덕적 자유라고 부르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 없겠어요. 방금 전에 쌤이 얘기한 그 고지고대로 그냥 이해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 자유는 법이 있기 전에 그냥 자연 상태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고 도덕적 자유라는 건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내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 그거 자체를 이제 우리가 자유롭다 혹은 도덕적 자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뭔가 법도 안 지킬 자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자연적 자유고 법을 만든 이후에는 그걸 지키는 게 오히려 자유다라는 식으로 루소가 해석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기억부터 보면은 홉스만의 입장입니다. 사회계약은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홉스 기준에서 기억나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가지고 있고 자연권이라는 건 만물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자유가 너무너무 있거든요. 홉스 기준에서. 홉스 기준에서 바로 틀린 선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루소 기준에서는 자연 상태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좀 다를 수 있지. 근데 루소도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를 얘기할 때는 보통 정기 자연 상태를 첫 번째로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정기 자연 상태, 초기의 자연 상태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상태였단 말이에요. 루소 기준에서도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이걸 또 후기 자연 상태라고 생각하면은 전기를 벗어나 가지고 자유가 막 억압되고 불평등이 생겨나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또 아예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그 루소 기준에서 좀 애매한 선지가 되는 거야. 루소 기준에서 정오 판단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홉스 기준에서 중요하다. 홉스를 날려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선지겠습니다. 니은 B는 홉스랑 루소의 공통점이거든요. 사회계약은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라고 돼 있는데 홉스든 루소든 사회계약을 통해 가지고 계약 주체라고 그러면 자연상태 인간들이잖아. 이 인간들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해 가지고 홉스 기준에선 리바이어던 절대군주를 탄생시키는 거고 루소 기준에서는 일반 의지라는 걸 탄생시켜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의 인공적이고 도덕적인 인격으로 결합되는 거거든. 국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둘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 홉스든 루소든 우리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국가라는 존재를 탄생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디귿 B. 루소랑 홉스. 정치 질서는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이런 힘과 의지를 하나로 합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쌤이 이런 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쌤이랑 제시문 분석 해본 친구들은 알 거야. 이런 표현들 루소랑 홉스가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씁니다. 보면서 쌤이 이런 식의 표현은 홉스와 루소의 공통점이라는 것도 언급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디귿도 공통점이어야 되는데 정치 질서는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에 근거해야 된다. 정치 질서라는 게 국가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국가가 만들어져야 정치 질서가 생기기 때문에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에 근거해서 국가 속에서의 정치 질서가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자연 상태에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평등한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고 정치 질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리얼 C. 루소만의 입장. 사회계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 루소한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홉스한테만 있어요. 이건 쌤이 외우라고 정말 많이 얘기했던 거죠. 루소는 그냥 모든 자연권 싹싹 긁어가지고 전부 다 국가한테 줍니다. 완전 그냥 싹싹 김치 다 해가지고 그냥 싹 다 국가한테 넘긴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게 루소인 거고 홉스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존권만큼은 넘기지 못한다라는 단서가 있었잖아요.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 다 외우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홉스 기준에서는 국가에 양도 못하는 권리, 생명보존권 그 자체는 양도 못한다 이게 있는 거고 로크도 사실 있죠. 그렇죠? 뭐 재산권이나 생명권 그 자체는 양도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루소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싹 다 넘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일반 의지한테 넘기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논리라고 쌤이 많이 설명했었거든요. 정답은 그러니까 3번 니은 디귿이 되는 걸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20번으로 마무리합니다. 원조 파트죠. 이 문제도 사실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독해 같은 요소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던 것 같고 이것도 그냥 지금까지 쌤이랑 같이 롤스 싱어 정리해놨던 거 잘 보시면 무난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질서 정해놓은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된다. 롤스죠.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거 원조의 목표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롤스 입장에서 너무 많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원조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만인이 부담해야 된다. 싱어의 입장에서 이 지구적 의무다라는 표현 쓰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만인이 분담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만인이 분담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싱어가 보편적인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실제로 모든 만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원조 의무가 부여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나눠 가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 나눠 가지는 사람 혹은 적게 나눠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게 원조 의무긴 합니다. 모든 개인들한테 동일한 책임이 부여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어디 지구에 살든지 어느 위치에 살든지 어느 대륙에 살든지 상관없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의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어느 정도 기본적 필요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의무야라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실제로 표현할 때는 이런 문장도 써요. 원조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 만인이 나눠 가지는 지구적인 의무다. 보편적인 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소득의 일부를 기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빈민을 도와야 돼서 절대 빈곤을 도와야 돼서 그걸 통해서 고통을 줄이고 공리를 증진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싱어가 얘기를 하는 거고 기업, 롤스.
원조의 목적은 원조 대상국의 부의 수준 향상이 아니죠. 롤스 입장에서. 이거 착각하면 조금 문제가 많아. 롤스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 원조 대상국의 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원조 대상국의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잖아. 물론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정말 이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한 수준이라면 절대 빈곤을 해결하는 것도 원조에서의 조건이 될 수는 있어. 원조의 약간 작은 목적이 될 수는 있다고. 그걸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하지만 원조 대상국의 그냥 부의 수준을 끌어올려가지고 다른 나라들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주려고 한다든지 그냥 이 나라의 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자체를 절대로 목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빈곤 해결이라고 얘기하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목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 수준 향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바로 탈락이라고 잡아주셔야 된다. 그냥 원조 대상국의 부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건 절대로 원조 목적이 아닌 거니까. 항상 질서정연한 사회 만들기.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부차적인 목적들이 추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부의 수준 향상이라는 표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 니은 롤스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 대상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롤스 기준에서 고통받는 사회만 원조 대상국이라는 얘기는 쌤이 진짜 매일매일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되게 예민해져야 된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롤스가 원조 대상국이라는 표현 쓰면 무조건 고통받는 사회만 의미하는 거지. 고통받는 사회만 원조 대상국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 고통받는 사회만 원조 대상국이 맞아. 항상 그렇게 외워야 돼. 무법 국가도 원조 대상이 아니고 질서정연한 사회도 원조 대상이 아니죠. 이거 싱어 원조에서 원조 주체의 행복 감소는 필연적이지 않다. 내가 이거 나올 것 같다 했지. 내가 이거 쌤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원조에서 원조 주체의 행복 감소가 필연적이지 않다란 말이에요. 원조 주체도 행복이 끌어올려질 수 있다고 쌤이 힐더킬러 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기출의 메타 할 때도 언급했던 것도 기억나고 원조에서 원조 주체가 원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희생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원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혹은 고통이 제거되는 걸 보면서 행복감과 뿌듯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될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경제적으로 요만큼 희생해가지고 마라탕은 못 먹게 됐지만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뿌듯함이 이만큼 증진되면 최종적으로는 희생이 아닐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는 물론 희생이지만 내가 쾌락을 더 많이 느끼게 될 수도 있다. 행복감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감이 늘어나가지고 내 삶도 행복하고 이 사람의 고통도 제거되고 그러면 너무너무 땡큐다 이런 얘기를 쌤이 많이 강조했었단 말이죠. 커리큘럼 내내. 이선지는 무난하게 맞추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쌤이 추강생이라면은. 롤스 싱어 원조 대상국의 상황에 따라 원조를 중단해야 할 때가 있다. 롤스 기준에서 언제요? 질서정연해졌을 때 원조의 중단점이라는 게 딱 있죠. 그치? 롤스 기준에서는 질서정연해지면 원조 중단하는 게 맞고 싱어 기준에서는 원조 대상국이 원조를 헛되게 만드는 정책을 시행할 때 이거 기억나시죠? 쌤이 맨날 얘기하는 거 원조 대상국이 원조를 더 이상 원조로 공리를 증진할 수 없는 그런 정책 예컨대 뭐 출산 제한 정책 같은 걸 시행해야 되는 나라가 우리가 원조하면서 니네 좀 애들 좀 덜 낳게 좀 해봐. 계속 절대 빈민한 사람들이 절대 빈곤한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그런데 무시하면서 그냥 계속 출산을 계속 권장해버려 이 나라에서. 그럼 이제 원조를 헛되게 만드는 국가가 돼버리거든. 그런 경우에는 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싱어 기준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5번 디귿일이 되는 걸로 우리 20번까지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거의 2시간에 가깝게 해설 영상을 되게 길게 찍었는데 사실은 쌤이 얘기해 준 것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반복해가지고 보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좀 끊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계기로 좀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생활과연리 절대 쉽지 않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 빡세다고 느꼈을 만한 모의고사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모의고사에 적응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또 슬픈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에 최대한 빨리 적응을 해야 돼. 독해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 그 전에 사실은 쌤이랑 같이 학습해왔던 그 기초적인 지식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논리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숙달이 돼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 독해에 적용해가지고 좀 더 쉽게 읽어내는 훈련 그런 것들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쌤이 최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이 쌤의 커리큘럼 안에서 남은 더원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데서 좀 담아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볼 테니까 같이 좀 열심히 따라오면서 한번 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평가원 보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점수에 또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시무룩해 하지 말고 앞으로 나갈 게 훨씬 더 많으니까 2달 정도면은 충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에선 꼭 만점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쌤이랑 같이 열심히 앞으로 한 남은 70일 동안 좀 달려보도록 합시다. 쌤은 조만간 또 더원 모의고사 시즌3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투스 현수쌤이었습니다.